태양계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조용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공간이 구에 가깝지 않다는 점이다. 행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채 태양을 둘러싼 것도 아니고 위아래가 자유로운 느슨한 천체의 구름도 아니다. 태양계는 하나의 원반에 가깝다. 넓고 천천히 회전하며 거의 종이처럼 얇은 거대한 원반이다. 그 원반 안에서 행성들은 태양을 돌고 위성들은 행성을 돌며 소행성과 해성의 자네들도 대부분 같은 방향의 흐름 속에 머문다. 모든 것은 하나의 중심별을 향해 묶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그 긴 횡방향 운동은 약 45억 년 동안 태양계의 형태를 붙들어 왔다. 태양은 이 원반의 중심에 놓인 정지한 축처럼 보인다. 행성들은 그 주변의 안쪽 고리들을 따라 배치된 표식들이다. 그리고 그 원반의 수직인 방향, 우리가 편의상 위쪽 혹은 아래쪽이라고 부르는 방향은 인류의 경험 속에서 거의 아무것도 움직여 본 적 없는 낯선 방향이다. 태양계의 평평함은 우리가 사는 장소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하학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자주 간과된다. 행성들의 도표는 대개 옆에서 그려지거나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처럼 제시된다. 옆에서 보면 원반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 위에서 보면 그것은 처음부터 기본 조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평함이 그 자체로 하나의 놀라운 구조라는 사실을 잊는다. 지구 위에 서 있으면 이 원반은 하늘 전체에 숨어 있다. 태양은 매일 비슷한 길을 따라 뜨고 진다. 달도 그 선을 따라 움직인다. 금성, 화성, 목성 같은 행성들도 밤하늘에서 무작위로 떠돌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의 긴 곡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그 곡선이 바로 황도, 즉 지구 궤도면이 하늘에 투영된 선이다. 황도는 태양계 원반을 그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우리가 찾을 줄 아는 대부분의 밝은 천체들이 놓이는 선이며 행성들이 왜 하늘의 특정한 띠 안에서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주는 조용한 흔적이다. 별들은 훨씬 멀리 배경처럼 고정되어 있지만 태양계 안의 천체들은 이 한 줄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평평함은 우연도 아니고 설계도 아니다. 그것은 태양계가 태어난 방식의 화석 같은 흔적이다. 현대 천문학이 그리는 장면은 차갑고도 아름답다. 항성 사이의 어두운 공간 속에 태양계보다 훨씬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그 구름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아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회전을 가지고 있었다. 중력은 구름의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회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구름이 수축할수록 가군동량은 보존되었고 물질은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더 빠르게 퍼져나가려 했다. 회전축을 따라서는 버틸 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름은 쉽게 납작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회전하는 방향으로는 물질이 곧장 무너질 수 없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수축하는 구름은 점점 평평해진다. 위아래 방향은 붕괴하고 적도 방향은 회전에 의해 지탱된다. 둥근 구름은 원반이 된다. 그 중심에서 젊은 태양이 태어나며 대부분의 물질을 뜨겁고 빽빽한 핵으로 끌어모은다. 그 주변의 원반은 식어가고 무거운 원소들은 작은 고체 알갱이로 응축된다. 그 알갱이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작은 덩어리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더 큰 덩어리는 궤도를 돌며 주변 물질을 쓸어 담는다. 행성들은 그렇게 원반의 평면 안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행성들은 단순히 같은 곳에 놓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태어난 원반의 기하학을 물려받은 존재들이다. 원반 위나 아래로 너무 멀리 벗어난 물질은 오래 살아남기 어렵고 그것은 원반의 중력에 의해 다시 끌려 들어오거나 다른 천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바깥으로 흩어지거나 애초에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한때 구름이 지녔던 가군 동량은 태양계 전체를 옆으로 흐르게 하는 거대한 운동이 되었고 그 운동은 지금도 수광시 규모의 공간을 가로질러 원반을 펼쳐놓고 있다. 행성들이 태어난 원시 행성계 원반은 이제 사라졌다. 젊은 태양의 강한 복사와 태양풍이 남은 가스와 먼지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원반이 남긴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행성들은 여전히 금연 안에 있고 궤도들은 여전히 그 평평함을 기억한다. 사라진 것은 물질의 짙은 안개일 뿐 기하학은 남았다. 이 원리는 태양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회전과 중력이 함께 존재하는 곳에서는 비슷한 형태가 반복된다. 토성의 고리는 작은 원반이다. 우리 은하의 별들이 모여 이룬 은하 원반은 훨씬 거대한 원반이다. 블랙홀 주변으로 떨어지는 물질이 만드는 강착 원반도 같은 물리에서 태어난다. 회전은 바깥으로 지탱하고 중력은 축 방향으로 붕괴시키며
결과는 평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구형의 태양계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원반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중력과 회전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작동하면 물질은 대개 납작한 구조를 선택한다. 우리는 그 선택의 내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내는 탐사선,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의 지도는 모두 이 평평한 기하학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계가 자리 잡은 면은 더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불변면이라고 불린다. 모든 행성 궤도의 평균적인 면이며 각 행성이 가진 가군 동량에 따라 가중된다. 가장 큰 가군 동량을 가진 행성이 이 면을 가장 강하게 결정한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행성인 목성의 궤도는 불변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 지구가 현재 따라가고 있는 궤도면은 이 불변면과 약 1,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실제 관측이나 설명에서는 이 차이가 작기 때문에 지구 궤도면인 황도면을 태양계 전체의 대표적인 평면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우리가 태양계의 평평함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가까운 기준이다. 주요 행성들의 궤도는 대부분 황도에서 몇 도 이내에 놓여 있다. 가장 안쪽을 도는 수성은 약 7도 기울어져 있고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들은 더 작은 기울기를 가진다. 명왕성은 유명한 예외다. 그 궤도는 약 17도 기울어져 있어 태양계의 평면 위아래로 눈에 띄게 오르내린다. 해왕성 너머의 작은 얼음 천체들 중 일부는 훨씬 더 큰 기울기를 보인다. 장주기 해성들은 때로 거의 임의의 방향에서 태양계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오기도 한다. 그것들은 원반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런 예외들은 근본적으로 평평한 체계 위에 놓인 장식에 가깝다. 태양을 도는 물질의 대부분은 여전히 얇은 하늘의 띠 안에 머문다. 행성이 형성된 뒤에도 원반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가느다란 먼지의 잔여물이 여전히 황도면을 따라 퍼져 있다. 그 먼지는 태양계의 일상적인 과정들에 의해 천천히 보충된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는 충돌이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충돌은 작은 파편을 더 작은 조각으로 결국 미크론 크기의 먼지로 갈아낸다. 해성도 이 먼지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해성이 태양 가까이 다가오면 얼음이 승화하고 그 과정에서 먼지가 궤도를 따라 흩어진다. 해왕성 너머의 얼음 천체들이 서서히 마모되면서 바깥쪽 태양계에서도 희미한 먼지가 더해진다. 이 모든 먼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천체들이 대부분 같은 평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도면을 따라 모인다. 태양의 복사압과 행성들의 중력은 이 먼지들을 완전히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결과 원시 행성계 원반이 오래전에 사라진 뒤에도 태양계의 기하학을 표시하는 얇고 희미한 먼지 원반이 남아있다.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하게 빛나는 우리 집에 숨겨진 윤곽이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맑은 밤. 이 먼지는 맨눈으로도 보일 수 있다. 해가 진 직후 서쪽 지평선에서 비스듬히 솟아오르거나 해 뜨기 전 동쪽 하늘로 길게 뻗는 부드럽고 창백한 빛의 원뿔이 나타난다. 이것이 황도광이다. 황도를 따라 놓인 황도대 별자리들의 이름에서 온 말이다. 황도광은 지구 대기의 빛이 아니다. 오로라도 아니다. 그것은 태양계 원반의 먼지들이 태양빛을 산란시켜 지구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황도광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속한 태양계의 구조를 맨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밤하늘에 잠시 드러나는 원반의 희미한 자화상이다. 황도먼지 구름은 태양 가까이에서 가장 짙고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희박해진다. 또한 황도면 위아래로 멀어질수록 빠르게 옅어진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먼지는 약간 더 밝은 띠를 만들고 해왕성 너머 얼음 천체들의 느린 마모는 훨씬 더 희미한 바깥쪽 성분을 더한다. 원반 안에서 보면 이 구조는 하늘의 한 선을 따라 펼쳐진 부드러운 빛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전혀 다를 것이다. 그것은 넓고 납작한 먼지의 장처럼 보일 것이다. 행성들은 그 안을 천천히 꿰고 지나가는 구슬처럼 보이고 안쪽 영역은 더 밝으며 바깥쪽 영역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 먼지의 기하학이 태양계의 수직축을 특별하게 만든다. 황도면을 따라 바깥을 바라보면 시선은 더 많은 먼지를 통과한다. 그 먼지에 산란된 태양빛과 태양계 내부의 희미한 빛 공해가 시야를 채운다. 반대로 원반의 수직인 방향을 바라보면 시선은 이 먼지를 거의 지나지 않는다. 태양의 북극 위쪽과 남극 아래쪽의 하늘은 태양계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우주 관측 방향에 속한다.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준 원반은 동시에 나머지 우주를 흐리게 만드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 원반의 수직인 방향은 이 내부의 빛과 먼지가 가장 적게 끼어드는 방향이다. 우리는 황도라는 말을 몰라도 이미 그 선을 본 적이 있다. 해가 진 뒤 서쪽 낮은 하늘에서 금성을 보았고 그 멀리 같은 곡선 위에 목성이 놓인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며칠 뒤 다리 같은 길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이미 눈으로 황도를 추적한 것이다. 행성들은 무작위로 떠돌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평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을 따른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중 하나는 지구의 적도를 하늘로 확장한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른 하나는 황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두 평면은 약 23, 5도 기울어져 있다. 바로 그 기울기가 지구의 계절을 만든다.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똑바로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와 황도는 하늘에서 두 지점에서 서로 교차한다. 그 지점들이 춘분과 추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좌표계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태양계 안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평면이 있고 행성들이 그 평면을 공유하며 그 평면에 대해 위와 아래라는 방향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이다. 태양계의 원반은 더 큰 원반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원반이다.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과 막대한 양의 가스, 먼지,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선 은하다. 수십만 광년 규모로 펼쳐진 이 은하 역시 천천히 회전하며 긴 형성의 세월 속에서 납작해졌다. 이것도 회전이 남긴 화석이다. 하지만 태양계의 원반과 은하의 원반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 두 평면은 서로 약 6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태양과 그 행성들은 은하 전체의 평면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노인 자신들만의 작은 평면 안에서 은하 중심을 돌고 있다. 이 차이는 지구 위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태양 위쪽에서 보는 하늘을 상상할 때는 중요해진다. 지구에서 보면 은하수에 띄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흐릿한 강처럼 나타난다. 은하 중심의 밝은 팽대부는 특정 계절, 특히 남쪽 하늘에서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태양의 북극 위에서 바라본다면 그 은하에 띄는 익숙한 방향으로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을 비스듬히 치솟는 거대한 구조처럼 보일 것이다. 별들은 같은 별일 것이다. 은하도 같은 은하일 것이다. 그러나 배열은 낯설 것이다. 남반구의 별자리들, 은하수 속을 가르는 어두운 먼지띠들, 중심부의 부드러운 빛, 그 모든 것은 지구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기하학적 관계 속에 놓일 것이다. 같은 하늘이지만 방향이 달라지면 세계는 전혀 다른 표정을 갖는다. 태양 자체도 은하 속을 움직이고 있다. 주변 별들의 평균 운동에 대해 초속 약 200km의 속도로 은하를 따라 흐른다. 그 운동 방향을 배경 별들 위에 투영하면 헤라클레스 자리 근처를 향한다. 태양은 태양계가 태어난 이후 줄곧 행성들을 데리고 이 거대한 은하의 공간을 지나왔다. 태양은 현재 고대 초신성 폭발들이 파낸 길고 불규칙한 거품 구조 안에 있다. 그 안에는 밀도가 낮은 성간가스가 있고 이 영역은 국부거품이라고 불린다. 그 형태는 균일하지 않다. 어떤 방향은 은하의 나머지 부분을 향해 더 깨끗하게 열려 있고 어떤 방향은 더 가까운 경계로 막혀 있다. 은하적 관점에서 태양의 남극 아래쪽 방향은 비교적 깨끗한 시선 중 하나로 열린다. 행성들의 평면, 은하의 평면, 그리고 각각의 평면의 수직인 방향들은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같은 하늘 조각들 위에서 서로 겹치고 교차한다. 우리는 여러 개의 원반, 여러 종류의 평평함, 오래전에 자리 잡은 여러 회전의 교차점에 살고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의 기하학은 임의적이지 않다. 그것은 구름이 붕괴하고 중력이 조직하고 회전이 납작하게 만들고 시간이 자신의 선호를 밀어붙인 결과다. 태양계에 관한 가장 단순한 사실, 앞으로의 모든 탐구가 이해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사실은 이것이다. 태양계는 평평하다. 그 원반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수직축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을 따라 거의 바라본 적이 없다. 우리가 찍은 우주의 사진들, 우리가 만든 태양계의 지도들, 우리가 보내온 탐사선의 경로들은 대부분 이 원반 안쪽에 머물러 있었다. 위와 아래의 하늘은 아직 비어 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지구를 떠난다는 일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정지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발밑의 땅은 조용해 보인다. 방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공기와 건물과 산과 바다는 우리와 함께 가만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옆으로 질주하고 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약 30km다. 1초마다 지구는 자신의 궤도를 따라 30km를 이동한다. 1분이면 800km, 1시간이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사람, 도시, 대기, 바다, 지각, 멘틀,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이 엄청난 역방향 속도를 함께 공유한다. 로켓이 지구 표면에서 발사될 때 그것은 이 속도를 처음부터 물려받는다. 발사대 위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돌고 있는 것이다. 로켓은 태양에 대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태양계의 거대한 흐름 안에 들어있는 물체로 태어난다. 지구 저궤도에 오르기 위해 로켓이 추가해야 하는 것은 지구 자체를 도는 속도다. 대략 초속 8km 정도의 수평 속도를 더해야 한다. 그 뒤 달이나 화성, 목성으로 향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는 태양을 도는 기존 궤도를 조금 바꾸는 정도에 가깝다. 탐사선은 자신이 이미 가진 태양 중심, 궤도를 밀고 당겨 새로운 궤도로 옮겨간. 그러나 그 어떤 기동도 처음 물려받은 역방향 운동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탐사선은 태양에 대해 정지한 순수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우주선은 지구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양 주위를 도는 물체이며 흑인 횡방향 운동을 몸속에 지닌 채 우주로 나간다. 이 단순한 유산 때문에 우주비행의 역사에서 거의 모든 탐사선은 행성들이 공유하는 평면 안에서 움직였다. 인류가 보낸 기계들은 태양계의 원반을 따라 안쪽으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갔다. 하지만 그 원반이나 아래로 의미 있게 올라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로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고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도면 위로 올라가려면 탐사선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초속 30km의 역방향 운동을 거의 지워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먹는 운동을 전혀 다른 방향, 즉 평면 밖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태양계의 평면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흐름이다. 그 흐름 안의 모든 것은 같은 방향으로 떠밀려간다. 그 안에서 더 바깥으로 가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흐름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강물의 흐름을 옆으로 뚫고 나가는 것의 차이다. 우주에서도 이 차이는 연료의 언어로 나타난다. 임무 설계자들은 우주선이 자신의 추진제로 얼마나 속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델타비라고 부른다. 델타 V는 속도 변화량이다. 동시에 태양계 항해의 화폐이기도 하다. 모든 궤도 변경, 모든 감속, 모든 방향 전환에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우주선이 자신의 델타 V인 예산을 다 쓰면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예산은 우주선이 얼마나 많은 연료를 싣고 출발했는지, 그리고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지구를 떠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지만 그 효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연료를 싣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들어 올리기 위해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다. 대략적인 수치만 보아도 이 구조는 분명해진다. 지구 표면에서 저궤도에 도달하는 데에는 약 초속 9에서 10km의 델타 V가 필요하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중력과 대기 저항을 이겨내며 상승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계속 돌 수 있는 수평 속도를 얻는 데 쓰인다. 지구 궤도에서 달로 향하는 데에는 추가로 약 초속 3에서 4km가 든다. 행성들이 적절히 정렬된 발사창에서 낮은 에너지의 표준 궤도를 이용해 화성으로 가는 데에도 지구 궤도 이후 대략 초속 4km 정도면 된다. 목성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중력 도움을 쓰든 쓰지 않든 약 초속 6, 5km 규모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지들은 익숙하다. 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더 멀리 명왕성까지.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 같은 원반 안에 현대의 로켓과 정교한 궤도 설계는 작고 잘 설계된 탐사선을 이런 곳까지 보낼 수 있다. 거리는 멀지만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태양계 평면을 실제로 벗어나려는 궤도는 전혀 다른 비용을 요구한다. 황도면에서 곧장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지구가 물려준 역방향 운동의 대부분을 없애고 그만큼의 운동을 수직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저궤도에서 출발해 이를 직접 수행하려면
약 초속 30km 규모의 델타 V가 필요하다. 이 값은 단지 조금 큰 것이 아니다. 화학 로켓이 단일 탐사선에 제공해온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지금까지 가장 야심찬 행성 간 임무들도 전체 운용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델타 V가 대략 초속 15에서 20km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목적지에서 궤도에 진입하거나 세밀한 조정을 하는 데 쓰인다. 직접 위로 올라가는 길은 조금 어려운 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길이다. 이 수치의 낯설음을 잠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태양계 바깥쪽에 얼음 세계, 명왕성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지구 궤도 높이만큼의 거리에서 태양 위쪽의 빈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것보다 델타 V 면에서는 더 쉽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가는 것보다 태양 바로 위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것이 황도면의 이상한 속성이다. 우리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에 실려 있다. 그 흐름은 수십억 년 동안 모든 행성을 같은 방향으로 운반해왔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흐름 밖으로 발을 내딛는 일은 훨씬 비싸다. 이 역설적인 순서의 이유는 기하학에 있다. 바깥으로 가려는 탐사선은 자신이 이미 움직이는 방향으로 약간의 속도를 더하면 된다. 그러면 궤도는 길게 늘어난 타원이 되고 그 끝은 목성이나 토성, 명왕성의 거리까지 뻗는다. 태양의 중력이 실제 여행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탐사선은 적절한 순간에 작은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위쪽으로 가려면 기존 운동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옆으로 달리는 속도는 수직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다. 태양의 중력도 그 방향의 상승을 도와주지 않는다. 태양의 중력은 중심을 향해 작용할 뿐 황도면의 위나 아래로 끌어올려주지 않는다. 수직 방향의 속도는 1km마다 온전히 연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태양의 극지방은 우주비행의 관점에서 외행성보다 더 멀다. 실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다. 태양의 북극과 남극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의 다른 부분과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 단지 그곳을 제대로 보려면 45억 년 전 중력이 모든 것을 묶어놓은 평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태양계의 기하학은 기존 흐름을 따르는 여행자에게는 관대하다. 그러나 그 흐름을 가로지르려는 여행자에게는 차갑다. 태양의 극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곳은 태양계 자체가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공간에 놓여 있다. 행성도, 대부분의 소행성도, 우리가 보낸 탐사선의 대부분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지만 델타 V 벽을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먼 거리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해준 기법이다. 탐사선은 세심하게 설계된 경로로 행성 가까이를 스쳐 지나가며 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태양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수 있다. 이 기동은 중력 도움, 행성 플라이바이 또는 스윙바이라고 불린다. 물리학에서 공짜 점심에 가장 가까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와 운동량이 정확히 보존된다. 탐사선이 행성의 궤도 에너지 중 극히 작은 일부를 빌려가면 행성은 그에 상응하는 극도로 미세한 속도 변화를 겪는다. 행성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작다. 한 번의 플라이바이는 행성의 질량, 접근 속도, 통과 각도에 따라 탐사선의 속도를 초속 몇 킬로미터씩 바꿀 수 있다. 무거운 행성일수록 효과가 크고 빠른 접근일수록 방향 전환의 폭이 커진다. 탐사선이 행성 뒤쪽을 어떻게 스치느냐에 따라 속도는 더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옆으로 꺾일 수도 있다. 숙련된 궤도 설계자는 여러 번의 플라이바이를 정교하게 배열해 순수한 로켓 연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만든다. 행성들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태양계 안에 놓인 거대한 중력의 손잡이가 된다. 탐사선은 그 손잡이를 하나씩 붙잡으며 자신의 궤도를 바꾼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슬링샷이다. 가장 무거운 행성이기 때문이다. 목성 가까이를 스치는 한 번의 통과만으로도 탐사선의 태양 중심 속도는 초속 10km 이상 바뀔 수 있다. 접근 기하학이 적절하다면 목성은 탐사선을 행성들의 평면 밖으로 강하게 던져 올릴 수 있다. 이때 연료 비용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임무 설계의 비용은 막대하다. 탐사선은 정확한 시각에 목성에 도착해야 하고 정확한 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정확한 방향으로 떠나야 한다. 이런 임무의 발사창은 좁다. 한번 길이 정해지면 그 궤도를 나중에 마음대로 다시 그리기는 어렵다. 금성은 목성보다 작지만 지구에 훨씬 가깝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용하기에 좋다.
탐사선이 금성과 안쪽 궤도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가면 매번 조금씩 궤도 기울기를 높일 수 있다. 궤도 기울기, 즉 인클리네이션은 어떤 기준 평면에 대해 궤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금성을 여러 번 만나는 방식은 느리다. 한 번의 통과가 더해주는 기울기는 몇 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면 탐사선은 조금씩 황도면에서 멀어진다. 연료 대신 시간을 쓰는 방식이다. 우주비행에서 시간은 때로 추진제보다 값싼 자원이 된다. 기다림은 델타 V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력 도움은 어떤 법칙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법칙을 가장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에너지는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된다. 탐사선은 행성의 궤도 운동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몫을 가져간다. 행성은 그 대가로 거의 측정할 수 없는 만큼 자신의 운동을 내준다. 이 작은 교환이 쌓여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가능하게 만든다. 천체역학에는 두 지점 사이를 어떤 궤도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고전적인 문제가 있다.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정해진 여행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궤도가 그 둘을 잇는가? 행성들이 같은 평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문제는 비교적 우아한 애를 가진다. 태양계는 그 방향으로 길을 잘 내어준다. 그러나 그 평면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급격히 엄격해진다. 연결 궤도는 익숙한 모든 지름길을 잃는다. 기존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고 태양의 중력도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는다. 수학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핵심은 분명하다. 우주는 같은 평면을 공유하는 천체 사이의 이동을 쉽게 만들고 그 평면을 공유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의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임무 설계자들이 가능한 목적지의 난도를 따질 때 태양의 극지방은 자주 태양계 바깥의 얼음 천체들보다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얼음 천체들은 원반 안에 태양의 극은 그렇지 않다. 원반 안의 여행자에게 태양계는 넉넉하지만 원반 밖으로 나가려는 여행자에게는 인색하다. 탈출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 상승에 필요한 비용이 현대 로켓의 한계를 넘어설 뿐이다. 지금까지 원반 밖으로 올라간 모든 탐사선은 행성들을 사다리처럼 이용했다. 부족한 델타 V를 시간과 복잡성으로 바꾸었다. 빠른 길 대신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연료 대신 중력의 기하학을 사용했다. 태양계 탐사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문제를 우회해온 역사다. 안쪽 행성으로 가는 탐사선은 기존 궤도 흐름을 타고 작은 수정을 더한다. 바깥 행성으로 가는 탐사선도 그 흐름을 타고 필요한 곳에서 중력 도움을 받는다. 평면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탐사선은 여기에 더 많은 인내를 덧붙여야 한다. 모든 익숙한 임무 형태는 태양계가 평평하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평평함은 탐사선이 발사 순간 물려받는 긴 옆방향 속도에 의해 강제된다. 평면은 행성들이 우연히 놓인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 비행이 맞서야 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탐사선은 그 조건 안에서만 자신의 길을 찾는다. 임무 설계의 언어도 이 사실을 드러낸다. 우주선은 델타 V 예산으로 설명되고 궤도 기울기 능력으로 평가되며 플라이바이 순서로 그려진다. 궤적은 어디에 도착하는지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얼마나 휘어지는지,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시간과 중력을 어떻게 방향 변화로 바꾸는지에 의해 정의된다. 원반 위의 행성으로 가는 임무는 비교적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원반 위로 오르려는 임무는 여러 단계, 여러 플라이바이, 여러 해의 궤도 조정을 포함한 복잡한 문장으로 설명된다. 두 임무는 같은 지도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공학적 상상력에 속한다. 그러므로 궤도 속도의 감옥이라는 말은 완전한 감옥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흐름에 가깝다. 태양계는 중심별 주위를 하나의 넓고 평평한 운동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안에서 어디든 가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흐름을 떠나는 일은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한다. 그 수학은 모든 궤도를 지배하는 바로 그 수학이다. 원시 행성계 구름을 납작하게 만든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며 행성들을 궤도에 묶어둔 중력의 법칙이다. 같은 법칙이 크기만 바꾸어 반복된다. 이 기하학에는 악의가 없다. 단지 태양계가 한때 형성된 방식이 지금도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결과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낸 모든 탐사선도 그 결과 안에서 움직였다. 그 밖으로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날려온 임무들과는 다른 종류의 임무를 요구한다. 더 긴 시간, 더 정교한 궤도, 더 대담한 플라이바이.
그리고 평평한 세계를 벗어나려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태양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사실상 태양의 적도에서 바라본 지식이다. 지구에서 촬영한 흑점의 사진들, 자외선 영상에 기록된 플레어, 보이는 원반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자기 구조들, 개기일식 때 드러나는 코로나의 밝은 깃털, 그리고 11년 주기로 오르내리는 태양 활동의 장기 기록까지 이 모든 관측은 대부분 태양의 옆모습에서 이루어졌다. 태양의 북극과 남극은 지구에서 거의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다. 행성들의 평면 안에 머문 우주선들에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하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순간에도 극지방은 태양의 둥근 표면 가장자리에서 비스듬히 눌려 보인다. 세부 구조는 투영 속에 묻히고 실제 모양은 곡률 뒤로 사라진다. 태양의 극을 제대로 보려면 태양 위나 아래에 서 있는 관측점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의 극은 주변부가 아니다. 조용한 변두리도 아니고 무시해도 되는 빈 영역도 아니다. 그곳에서는 태양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중 일부가 일어난다. 가장 빠른 태양풍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태양 전체의 자기장이 약 11년마다 방향을 바꾸는 과정도 그곳에서 완성된다. 장기적인 태양 변동성의 기억 역시 극지방에 깊이 묶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의 적도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현상은 어쩌면 결과에 가깝다. 흑점의 증가, 플레어의 빈도, 코로나 구조의 변화, 자기장의 뒤틀림은 모두 눈에 보이는 표면의 드라마다. 그러나 그 리듬을 준비하고 저장하고 다음 주기로 넘기는 장소는 극지방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증상을 보면서 근원을 놓치는 일과 닮아 있다. 이 장면을 여는 첫 번째 개념은 코로나 홀이다. 코로나 홀은 태양의 바깥 대기인 코로나에서 자기장 선들이 다시 표면으로 닫혀 돌아오지 않고 우주 공간을 향해 열린 채 뻗어나가는 영역이다. 닫힌 자기 고리 안에서는 플라스마가 붙잡혀 순환하지만 열린 자기장에서는 뜨겁고 이온화된 기체가 비교적 방해받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 자외선 영상에서 코로나 홀은 어둡게 보인다. 그것은 그곳이 차갑거나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닫힌 고리 영역보다 플라스마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코로나에서 어둡다는 것은 더 희박하다는 뜻이다. 태양 활동이 조용한 시기, 즉 태양 주기의 최소기에 이르면 거대한 코로나 홀이 북극과 남극을 차지한다. 이 구조들은 때로 수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극지방의 코로나 홀은 빠른 태양풍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태양풍은 대략 초속 700에서 800km에 이른다. 이는 적도 부근에서 나오는 느린 태양풍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다. 빠른 태양풍은 속도만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안에 포함된 원소의 비율과 이온화 상태도 느린 태양풍과 미묘하게 다르다. 느린 태양풍은 대략 초속 300에서 500km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코로나 홀의 경계나 적도 근처의 스트리머 벨트에서 비롯된다. 스트리머 벨트는 태양 자기장이 밝은 고리 구조를 이루는 영역으로 개기일식 때 코로나 속에서 길게 뻗은 깃털처럼 보인다. 이 느린 바람은 더 난류적이고 밀도 변화가 크며 조성도 덜 균일하다. 빠른 바람과 느린 바람은 태양권 안에서 함께 흐른다. 태양이 자전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을 행성들 쪽으로 돌려보낼 때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번갈아 다양한 태양풍의 흐름을 지나간다. 한때 부드러운 배경처럼 여겨졌던 태양풍은 실제로는 속도와 밀도와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대한 플라스마의 날씨다. 극에서 나온 빠른 바람과 적도 부근의 느린 바람이 만나는 곳에서 태양의 자기장은 얇고 물결치는 경계면을 만든다. 이 경계면은 서로 반대되는 자기 극성을 지닌 영역들을 나눈다. 한쪽은 북쪽 극성, 다른 쪽은 남쪽 극성이다. 그리고 태양이 회전하면서 이 경계면은 태양계 전체로 나선형을 그리며 뻗어나간다. 이 구조는 종종 발레리나의 치마에 비유된다. 태양이 자전할 때 치마의 가장자리가 태양적도 위아래로 부드럽게 출렁이며 행성들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 기술적 이름은 태양권 전류층, GB Heliospheric Current Sheet이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자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구는 태양이 한번 자전하는 동안 이 태양권 전류층을 여러 차례 통과한다. 통과할 때마다 지구 주변의 자기 환경에는 작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난다. 태양 활동이 강한 시기에는 이런 통과가 약한 지작이 교란에 기여할 수 있다. 전류층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주선이 현장에서 측정한 자기장 자료와 지상 및 우주 망원경의 코로나 관측을 통해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태양권 전류층의 물결폭은 태양 주기와 함께 변한다. 태양 활동이 가장 강한 극대기에는 자기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전류층은 크게 기울어져 높은 위도까지 솟구치고 가라앉는다. 반대로 태양 활동이 가장 조용한 극소기에는 전류층이 태양적도 부근에서 거의 평평한 면처럼 가라앉는다. 이 변화는 태양권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자기적 리듬이다. 태양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이 전류층은 태양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 중 하나일 것이다. 행성궤도 너머로 길게 뻗어나가는, 천천히 회전하고 천천히 뒤틀리는 자기의 막, 태양의 계절에 따라 물결치고 태양 다이너모의 상태를 먼 거리까지 반영하는 거대한 표면. 그러나 아직 이 구조를 직접 찍은 이미지는 없다. 우리는 원반 안쪽에서 스쳐 지나가며 그 모양을 추정해 왔을 뿐이다. 태양의 자기장은 약 11년마다 뒤집힌다. 북쪽 자기극이 남쪽이 되고 남쪽 자기극이 북쪽이 된다. 이것은 완전한 22년 자기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며 흔히 해일 주기와 연결되어 설명된다. 흑점수의 증가와 감소, 플레어의 강도와 빈도, 코로나의 형태, 극지방 코로나 홀의 크기와 모양은 모두 이 주기와 함께 변한다. 자기장의 반전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다. 태양 주기 동안 낮은 위도의 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반대극성의 자기 플럭스가 나타나고 그 일부가 시간이 지나며 극지방을 향해 이동한다. 흑점과 활동 영역은 보통 서로 반대극성을 가진 쌍으로 나타나며 그중 뒤따르는 극성의 성분이 확산과 표면 흐름을 통해 서서히 극으로 운반된다. 반대 극성의 자기 플럭스가 한 극에 충분히 쌓이면 기존의 극 자기장을 상쇄하고 결국 전체 극성이 뒤집힌다. 두 극은 항상 같은 시각에 반전하지 않는다. 어떤 주기에는 북극이 먼저 변하고 남극이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뒤따르기도 한다. 그 사이 태양의 전체 자기 구조는 단순한 쌍극자라기보다 여러 극성을 가진 사중극자에 가까운 모습이 된다. 이 비대칭은 시간이 흐르며 해소된다. 늦게 따라온 극이 결국 반전하고 태양은 다시 반대 방향의 비교적 정돈된 쌍극자 상태로 돌아간다. 새로운 플럭스가 쌓이고 기존장이 약해지고 반전이 일어나며 다시 안정되는 이전 과정은 11년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양의 자기장은 멈추어 있는 막대자석이 아니라 천천히 호흡하는 거대한 유체기계다. 한 주기가 끝날 무렵 극지방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 주기의 강도를 어느 정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한 극 자기장은 대체로 11년 뒤 더 강한 흑점 주기에 앞서 나타나고 약한 극 자기장은 비교적 약한 주기를 예고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며 정확한 물리적 메커니즘도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충분히 뚜렷해 태양 활동 예측의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의 극은 다이너모의 방과 같다. 적도에서 보이는 활동은 결과이고 그 결과를 준비하는 자기적 기억은 우리가 제대로 보기 어려운 고위도에 저장된다. 극지방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사진을 얻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태양이 다음에 얼마나 격렬해질지, 그 변화가 지구와 행성 공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는 일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제한된 해상도로 얻어진 극지방의 관측은 그곳의 표면 구조가 적도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극에는 거대한 흑점군이 거의 없다. 대신 자기장은 수없이 작은 플럭스 농도로 잘게 나뉘어 미세하고 복잡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 표면의 입상 조직 위로 작은 자기 묶음들이 흩어져 있고 그것들이 코로나로 올라가 더 큰 구조를 만든다. 극지방의 가시 표면은 적도 부근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넓은 활동 영역과 다르다. 거대한 어둠의 반점이나 격렬한 자기 고리 대신 작고 덜 조직적인 자기 구조들이 촘촘히 놓여 있다. 태양의 드라마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은 적도와 중위도지만 극지방에는 훨씬 섬세하고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움직임이 있다. 극에서 뻗어나가는 가느다란 플라스마 기둥들은 극플룸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열린 자기장 선을 따라 정렬된 풀잎처럼 코로나 바깥으로 솟아오른다. 개기일식 때 태양의 밝은 원반이 달에 가려지면 그 희미한 코로나 속에서 극플룸은 태양 가장자리에서 바깥으로 휘어나가는 가는 빗줄기로 보인다. 하지만 원반 안에서 보면 그 플룸들은 옆으로 눌린 윤곽에 불과하다. 태양의 극 위에서 직접 내려다본다면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열린 자기장 선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패턴, 빠른 태양풍 속을 관통하는 약간 더 조밀한 플라스마에 가는 기둥들.
회전하는 자기장의 공류를 따라 미세하게 기울어진 빛의 섬유들이 보일 것이다. 그 장면에서 태양은 익숙한 원반이 아니라 자전축 위에서 바라본 구에 가까워진다. 적도에서 보이던 흑점의 극적인 어둠은 사라지고 대신 고요하고 거친 입상 표면 위로 섬세한 플룸들이 천천히 피어오른다. 빠른 태양풍은 긴 직선의 흐름처럼 우주로 나아가고 자기장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골격을 펼친다. 이 모습은 별이라기보다 오래된 눈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조용하지만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느리게 회전하는 중심, 그 주위로 열린 자기장과 플라스마가 부드럽게 뻗어나가고 태양계 전체가 그 흐름 안에 놓인다. 적도에서 보는 태양은 밝고 격렬하지만 극에서 보는 태양은 더 차갑고 깊은 기하학을 드러낼 것이다. 극지방은 태양의 장기적 자기 기억과도 관계가 있다. 태양 주기는 늘 같은 강도로 반복되지 않는다. 어떤 주기는 강하고 어떤 주기는 약하다. 역사적으로는 흑점 활동이 수십 년에서 수세기 동안 크게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다. 이런 장기적 최소기는 여러 주기에 걸쳐 약한 극자기장이 유지되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태양이 수십 년, 수백 년 규모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변동성 역시 자기 플럭스가 극지방에 어떻게 쌓이고 사라지고 다음 주기로 전달되는지와 깊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태양은 단순히 11년마다 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시계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주기들을 내부에 남기고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기억을 가진 천체다. 대규모 태양 분출의 기하학도 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 표면에서 거대한 필라멘트와 홍염이 떠오를 때 그것들은 보통 서로 반대되는 자기 영역의 경계와 정렬된다. 주기가 진행되며 자기장이 극쪽으로 이동하면 이런 경계도 함께 움직이고 주요 분출이 일어나는 위도 역시 시간에 따라 바뀐다. 여러 주기에 걸쳐 이 패턴을 그리면 유명한 나비 도표가 나타난다. 흑점대는 한 주기의 초기에 비교적 높은 위도에서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적도 쪽으로 이동한다. 그 곡선들이 좌우로 펼쳐진 모양이 나비의 날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 아름다운 도표는 표면 활동의 기록이지만 그 배후에는 극으로 향하고 극에서 다시 시작되는 자기장의 긴 순환이 있다. 극은 자기장이 축적되는 곳이며 반전이 완성되는 곳이고 빠른 태양풍이 시작되는 곳이며 태양 행동의 장기적 기억이 보관되는 곳이다. 태양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과정들이 걸쳐 있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적게 알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곳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극지방 코로나 홀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구조다. 태양 활동이 가장 조용한 시기에 하나의 극 코로나 홀은 태양의 위쪽 혹은 아래쪽 반구의 큰 부분을 덮을 수 있다. 자외선으로 보면 어두운 영역이 극 자체에서 시작해 위도 60도 부근, 때로 그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온다. 그 경계는 매끈하지 않다. 닫힌 자기장의 밝은 코로나 속으로 열린 자기장의 만과 반도가 불규칙하게 파고든다. 태양 주기가 극대기로 향하면 극 코로나 홀은 줄어든다. 반대 극성의 자기 플럭스가 극으로 이동하고 낮은 위도의 자기 구조가 복잡해지며 기존 극 자기장이 상쇄되고 뒤집히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활동이 가장 강할 때에는 큰 극 코로나 홀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여러 위도의 작은 코로나 홀들이 흩어져 나타날 수 있다. 자기장 반전이 끝나면 그 코로나 홀은 반대 극성을 가진 채 다시 자라난다. 다음 극소기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점점 커지고 안정된다. 이 성장과 붕괴와 재형성은 태양 주기의 또 다른 얼굴이다. 흑점수의 곡선이 태양의 표면적 흥분을 보여준다면 그 코로나 홀의 변화는 태양의 열린 자기 구조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보여준다. 그 코로나 홀에서 나오는 빠른 태양풍은 그 안에 무거운 원소 조성에서도 고유한 흔적을 지닌다. 느린 태양풍은 낮은 위도에 닫힌 코로나 구조 안에서 오래 머물며 특정 원소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반대로 빠른 태양풍은 열린 자기장 선을 따라 더 직접적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그 조성이 태양의 광구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이는 작지만 측정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태양풍의 속도와 밀도뿐 아니라 원소 비율과 이온화 상태를 분석해 특정 플라스마 덩어리가 태양 표면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추적한다. 태양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장소의 화학적 기억을 품고 이동하는 물질의 흐름이다. 극지방 표면의 미세 구조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태양 전체를 덮고 있는 익숙한 입상 무늬가 나타난다. 입상 조직은 태양 외층의 대류세포가 남기는
가시적 흔적이다. 밝은 중심에서는 뜨거운 플라스마가 올라오고 어두운 경계에서는 식은 플라스마가 다시 내려간다. 그 위로 자기장이 작은 다발처럼 솟아올라 코로나로 이어진다. 이 작은 자기 다발들은 모여 더 큰 플룸 구조를 만들고 플룸들은 다시 그 코로나의 질감을 이룬다. 개기일식이나 높은 기울기의 우주선 관측에서 보이는 그 코로나의 가느다란 결은 이런 작은 구조들이 층층이 쌓인 결과다. 태양의 극은 비어있는 흰 영역이 아니라 미세한 자기와 플라스마의 숲이다. 극지방은 태양의 회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은 고체처럼 한 덩어리로 회전하지 않는다. 적도는 더 빠르게 돌고 극지방은 더 느리게 돈다. 적도에서는 한 바퀴 도는데 약 25일이 걸리지만 높은 위도에서는 30일이 넘게 걸린다. 이 차등 회전은 태양 자기장을 감고 비트는 핵심 동력 중 하나다. 빠르게 도는 적도와 느리게 도는 극 사이의 차이는 자기장 선들을 태양 둘레로 잡아 늘린다. 시간이 흐르며 자기장은 꼬이고 복잡해지고 결국 흑점과 플레어와 대규모 분출의 조건을 만든다. 극지방은 이 차등 회전 패턴의 한쪽 끝을 정한다. 그러므로 태양 주기의 역학은 표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극의 느린 회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긴 사슬로 이어진다.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도 태양 내부는 위도와 깊이에 따라 다르게 회전한다. 태양 자체의 내부 진동을 분석하는 일진동학은 이 숨겨진 회전 구조를 탐지한다. 서로 다른 회전 속도를 가진 층들의 경계는 강한 자기장 생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극지방도 이 깊은 내부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세부 과정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체 그림은 이렇다. 태양의 자기 활동은 깊은 내부에서 시작되어 대류층을 지나고 표면에서 흑점과 활동 영역으로 나타나며 세월에 따라 극쪽으로 이동하고 마침내 극지방에 축적되어 다음 주기의 방향을 결정한다. 극은 이 긴 사슬의 종착역이자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저장소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유는 결국 기하학 때문이다. 태양의 극은 행성들의 평면 안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보려면 평면 위나 아래로 올라간 우주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우주선은 드물었다. 극은 멀지 않다. 단지 지금까지의 우주비행 방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방향에 있었을 뿐이다.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회전했고 자기장을 뒤집어 플레어를 일으켰고 극에서 빠른 바람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하학이 드러나는 방향에서 그것을 지켜본 눈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태양을 안다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아직 비어있는 하늘이 포함되어 있다. 북극 위와 남극 아래에시아. 태양을 하나의 완전한 구로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방향이 아직 조용히 남아있다. 인류의 우주비행 역사에서 황도면을 의미 있게 벗어나 태양의 극을 직접 관측한 탐사선은 거의 없다. 사실상 2대뿐이라고 말해도 과장되지 않는 두 임무는 모두 놀라운 성취였지만 동시에 불완전했다. 하나는 높은 태양 위도에 도달했지만 태양 표면을 직접 촬영할 카메라를 싣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진행 중인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금성을 스쳐 지나가며 조금씩 궤도를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 임무는 율리시스였다. 북미와 유럽의 우주기관이 함께 준비한 이 탐사선은 오랜 계획 끝에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 왕복선을 통해 발사되었다. 크기는 거대한 행성 탐사선이라기보다 비교적 작은 심우주 물리 실험실에 가까웠다. 통신을 위한 커다란 접시형 안테나 하나와 몸체를 천천히 회전시켜 여러 방향의 입자와 자기장을 고르게 측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율리시스가 싣고 간 장비들은 태양을 눈으로 찍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장, 태양풍 입자, 고에너지 이온, 우주선, 먼지, 전파, 플라스마 파동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말하자면 태양의 극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탐사선이 아니라 그곳의 물리적 환경을 직접 만지고 듣는 탐사선이었다. 눈은 없었지만 섬세한 감각기관을 가진 기계였다. 그 궤도는 우주비행 역사에서도 가장 우아한 설계 중 하나였다. 율리시스는 태양 쪽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바깥쪽으로 목성을 향해 긴 호를 그리며 떠났다. 그리고 목성 가까이를 스쳐 지나가며 그 거대한 중력을 이용해 자신의 궤도를 황도면 밖으로 강하게 꺾었다. 행성들의 평면에 붙잡힌 물체가 처음으로 그 평면에서 거의 직각에 가깝게 던져 올려진 것이다. 목성 플라이바이 이후 율리시스의 궤도는 황도면에 대해 약 80도 기울어졌다. 거의 행성들의 원반을 가로지르는 수직 궤도였다. 그 뒤 탐사선은
태양 주위를 큰 고리처럼 돌며 한쪽 끝에서는 황도면 위로 높이 올라가고 다른 쪽 끝에서는 깊이 아래로 내려가 태양을 적도에서가 아니라 고위도에서 지나가는 최초의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이 기동은 화학 연료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었다. 저궤도에서 직접 상승해 궤도를 80도 기울이려면 수십 킬로미터 매초 규모의 델타 V가 필요했을 것이다. 어떤 화학 로켓도 그런 변화를 단일 탐사선에 제공하지 못했다. 율리시스는 목성까지 돌아가는 긴 우회로를 선택함으로써 연료로 살 수 없던 기울기를 중력으로 얻었다. 그 대가는 시간이었다. 직접 올라갈 수 있었다면 더 짧았겠지만 그런 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목성까지 가는 먼 우회는 느렸지만 가능했다. 율리시스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면 태양의 극지방도 접근 불가능한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그곳은 단지 정면으로 오르기에는 너무 비싼 방향이었을 뿐이다. 율리시스가 거둔 과학적 수확은 컸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빠른 태양풍이 주로 극지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전까지 이 그림은 지상 관측과 이론 모델을 통해 추정되었다. 느린 태양풍은 낮은 위도에서, 빠른 태양풍은 극에 열린 자기장 영역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위도를 날아간 탐사선은 없었다. 율리시스는 북쪽과 남쪽 고위도를 지나며 태양풍의 속도와 밀도, 조성, 자기 구조를 측정했다. 그리고 빠른 바람은 모델이 예측한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극지방에서 초속 700km가 넘는 비교적 균일한 태양풍이 흘러나왔고 낮은 위도에서는 더 느리고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났다. 태양은 적도와 극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율리시스는 태양권 전류층의 구조도 확인했다. 탐사선이 낮은 위도에 있을 때에는 전류층을 여러 차례 통과했지만 고위도로 올라가자 통과 빈도는 줄어들었다. 이는 전류층이 대체로 태양적도 부근에 놓인 구조이며 태양 활동 주기에 따라 물결치며 높은 위도까지 휘어오를 뿐이라는 그림과 잘 맞았다. 발레리나의 치마라는 비유가 실제 측정값 속에서 형태를 얻은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태양 자기장의 대규모 구조에서 나왔다. 태양 표면 가까운 극지방에서는 열린 자기장 선들이 그 코로나 홀에서 바깥으로 뻗는 모습이 예상과 잘 맞았다. 그러나 태양에서 더 멀어지면 자기장의 방사형 성분은 위도에 따라 생각보다 균일해졌다. 태양풍 플라스마가 자기장을 함께 끌고 가며 태양권 전체를 부드럽게 섞어 놓는 듯했다. 다시 말해 자기장의 구조는 표면 가까이에서는 국소적이고 극적이었지만 멀리 나가면 더 전역적인 성질을 띠었다. 극과 적도의 차이는 태양 가까이에서 선명해 태양권 깊숙한 곳에서는 의외로 완만해졌다. 이 결과는 태양의 자기장이 단순히 표면에서 뻗은 선들의 집합이 아니라 태양풍이라는 흐르는 매질 속에서 계속 재조직되는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율리시스는 그 누구도 직접 지나가 본 적 없는 환경도 통과했다. 황도면에서 멀리 떨어진 고위도 공간에서 은하 우주선, 성간먼지, 태양 활동으로 가속된 고에너지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측정했다. 이 자료는 은하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이 태양권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어떻게 침투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황도면 안에서 우주선을 측정하는 것과 그 위쪽에서 측정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태양권 자기장의 기하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율리시스는 이 차이를 처음으로 몸으로 지나가며 기록했다. 또한 성간 공간에서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는 먼지 알갱이들의 흔적도 탐지했다. 그것들은 태양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먼지와는 다른 운동과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율리시스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운용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태양 주기의 여러 국면을 지나며 위도에 따른 태양풍과 자기장의 변화를 기록했다. 그러다 결국 장비는 침묵했고 임무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탐사선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도는 높은 기울기의 궤도 위를 움직이고 있다. 이제 율리시스는 더 이상 지구와 대화하지 않는다. 한때 지구를 향해 데이터를 보내던 접시형 안테나는 침묵했고 몸체는 무력한 유물처럼 같은 길을 돈다. 그 궤도는 우주비행의 독특한 흔적이다. 태양의 위와 아래를 가르는 거의 수직의 고리, 그 안을 비활성화된 탐사선이 계속 따라가는 장면은 인류가 한때 평면 밖으로 던져 올린 질문의 잔해처럼 남아있다. 그러나 율리시스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진을 찍지 못했다. 태양풍을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극지방의 표면을 직접 촬영할 수는 없었다. 자기장을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자기 구조가
실제로 어떤 무늬를 이루는지 보여줄 수는 없었다. 태양의 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코로나가 어떤 빛의 구조를 갖는지는 여전히 거의 알 수 없었다. 율리시스 이후에도 태양의 극은 대부분 비스듬히 눌린 이미지로만 남았다. 지구나 황도면 안에 우주선에서 볼 때 극은 태양 원반의 가장자리에 붙은 좁고 뒤틀린 영역처럼 보인다. 구면 위의 구조가 평면 영상에 투영되면서 세부는 압축되고 플룸과 자기 무늬는 서로 겹친다. 태양의 극을 본다는 말은 오래도록, 실제로는 태양의 가장자리를 추측한다는 뜻에 가까웠다. 수십 년 뒤 또 다른 탐사선이 다른 전략으로 이 빈틈을 향해 출발했다. 그것이 솔라 오비터, 소랄 오비터 다. 이 임무는 목성의 거대한 중력으로 한 번의 궤도를 꺾는 대신 금성을 반복해서 스쳐 지나가며 조금씩 궤도를 기울인다. 한 번의 플라이바이가 더하는 기울기는 작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 탐사선은 점점 더 황도면 밖으로 올라간다. 이 방식은 율리시스의 방식과 다르다. 율리시스는 목성을 통해 한 번의 극적인 변화를 얻었다. 솔라 오비터는 금성을 이용해 인내심 있게 자신의 궤도를 조각한다. 매번 금성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태양 주위를 도는 길은 조금 더 비스듬해진다. 태양을 한 바퀴 돌고 금성을 만나고 다시 태양으로 다가가며 그 과정이 반복된다. 솔라 오비터는 율리시스가 갖지 못했던 것을 싣고 있다. 그것은 태양을 촬영하기 위한 장비들을 갖춘 비행 관측소다. 가시광선으로 태양 표면을 세밀하게 보는 망원경, 표면 자기장을 지도처럼 측정하는 자력 영상 장치, 코로나와 체층을 자외선으로 관측하는 장비, 밝은 태양 원반을 가려 희미한 코로나를 보는 코로나 그래프가 함께 실려 있다. 동시에 솔라 오비터는 현장 측정 장비도 갖추고 있다. 주변을 지나가는 태양풍 입자, 자기장, 고에너지 입자들을 직접 측정한다. 따라서 이 탐사선은 두 종류의 과학을 결합한다. 멀리서 태양을 이미지로 보는 원격 관측과 자신이 지나가는 공간의 플라스마와 자기장을 직접 측정하는 현장 관측이다. 태양의 극을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환경으로 이해하려는 설계다. 솔라 오비터의 궤도는 태양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내려간다. 궤도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에서는 열 관리가 임무의 핵심이 된다. 강렬한 태양빛은 보통의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고 민감한 장비들을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탐사선은 특수한 열 차폐막 뒤에 숨어 태양의 복사를 견딘다. 이 열 차폐막은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장비들은 차폐막 뒤에 비교적 차가운 공간에 놓이고 필요한 순간에 작은 덮개가 열려 망원경이 태양을 바라본다. 너무 가까울 때에는 보호가 우선이고 관측 가능한 조건에서는 창이 열린다. 태양을 보러 가는 탐사선은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야 한다. 이 열적 도전은 심각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현대의 태양 탐사선들은 이미 태양 가까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차폐 기술을 보여주었다. 솔라 오비터 역시 여러 차례의 근일점 통과를 견디며 설계가 작동함을 입증해왔다. 태양 가까이에서 살아남고 금성을 반복해 만나며 조금씩 궤도를 기울이는 긴 절차가 이 임무의 뼈대다. 최근 솔라 오비터는 태양의 극지방을 실질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궤도 기울기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황도면 안에서 보던 과거 영상과 달리 이제는 태양 표면의 고위도 영역을 조금 더 위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류는 처음으로 태양의 한 극지방을 의미 있는 해상도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얻기 시작했다. 초기 영상에서 남극 부근의 태양은 적도와 다르게 보였다. 표면의 질감은 더 잘고 더 혼란스러워 넓은 흑정군이 지배하는 낮은 위도와 달리 극지방 자기장은 수많은 작은 플럭스 농도가 얽힌 그물처럼 나타났다. 활동 영역에 선명한 질서 대신 작고 복잡한 자기 조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풍경이 있었다. 극 플룸도 더 분명하게 분해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극 코로나홀에서 바깥으로 뻗는 개별적인 플라스마의 광선처럼 보였고 회전하는 자기장의 공류를 따라 미묘하게 기울어 있었다. 이것은 인류가 태양을 이 방향에서 단순한 가장자리의 추정이 아니라 실제 구조로 바라본 첫 순간들에 속한다. 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인물을 함께 놓으면 인류가 황도면 위에서 태양을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이 드러난다. 율리시스는 태양의 극이 적도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물리량으로 증명했다. 빠른 바람, 다른 자기장, 다른 입자 환경이 있었다. 솔라 오비터는 율리시스가 제공하지 못한 이미지를
채우기 시작했다. 표면, 자기 지도, 자외선 코로나, 흑플룸의 시각적 구조가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둘은 태양을 더 이상 평평한 원반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태양은 세 차원의 천체다. 적도에서 본 밝은 원반은 태양의 일부일 뿐이다. 극에서 나오는 바람과 자기장의 반전, 고위도 플라스마 구조까지 함께 보아야 태양의 전체 기계가 드러난다. 위에서 보는 관측점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에 가깝다. 그럼에도 두 임무가 얻은 것은 전체의 작은 부분이다. 율리시스는 높은 위도를 지나갔지만 사진을 찍지 못했다. 솔라오비터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지만 계속 한극 위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두 탐사선 모두 자신의 기울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일정한 시기에만 극지방을 좋은 각도로 바라본다. 그 뒤에는 다시 낮은 위도로 내려가고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진정한 의미의 태양, 극 관측소는 아직 없다. 하나의 극 위에 오랫동안 머물며 태양이 아래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수년 동안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우주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임무가 있다면 극 코로나홀의 성장과 붕괴, 자기장 반전의 순간, 빠른 태양풍의 출발, 극 플룸의 장기적 변화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진전은 거대하다. 태양 물리학의 긴 역사에서 극지방 관측이 거의 없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율리시스와 솔라오비터는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남은 빈칸도 그만큼 크다. 태양의 극은 잠시 방문되었고 부분적으로 촬영되었으며 여러 물리량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곳과 함께 살아본 적은 없다. 인류가 평면 밖으로 나간 경험은 아직 예외에 가깝다. 태양계의 위와 아래는 대부분 비어있다. 그 비어있음 속에서 율리시스는 처음으로 바람의 속도를 들었고 솔라오비터는 처음으로 표면의 무늬를 보기 시작했다. 두 탐사선은 서로 다른 시대의 대답이지만 같은 질문을 향한다. 태양은 위에서 보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태양은 얼마나 일부에 불과했는가? 두 탐사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를 보아야 한다. 우주 임무의 성격은 목적지가 아니라 장비가 결정한다. 같은 태양의 극을 지나더라도 어떤 탐사선은 바람을 측정하고 어떤 탐사선은 빛을 기록하며 어떤 탐사선은 자기장의 방향을 읽는다. 과학은 관측점에서 시작되지만 그 관측점이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장비가 정한다. 율리시스는 태양을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위도 태양권의 물리적 조건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감각기관들의 집합이었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태양풍 입자의 밀도와 속도, 고에너지 이온의 조성, 은하에서 들어오는 우주선, 성간먼지, 플라스마가 만드는 전파와 파동, 이 모든 것을 감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비들이 하나의 작은 탐사선 안에 배치되었다. 그 장비들은 각각 특정한 종류의 입자, 특정한 에너지 범위, 특정한 파동을 듣도록 설계되었다. 태양의 극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로 가는 일이 아니었다. 그곳에 어떤 플라스마가 흐르고 어떤 자기장이 놓이며 어떤 입자들이 지나가는지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측정하는 일이었다. 율리시스는 카메라 없는 관측소였지만 그 침묵의 감각은 매우 정밀했다. 율리시스의 핵심 장비 중 하나는 플럭스 게이트 자력계였다. 자력계는 주변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는 장치다. 우주선 자체의 전자장비가 만드는 미세한 자기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이 자력계는 긴 붐 끝에 설치되었다. 발사 뒤 붐이 펼쳐지자 센서는 탐사선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태양권의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장비가 남긴 기록은 태양의 여러 위도에 걸쳐 얻어진 가장 중요한 연속, 자기장 자료 중 하나다. 낮은 위도에서 전류층을 여러 번 지나갈 때의 급격한 변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더 단순해지는 자기 환경, 태양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그 안에 담겼다. 하나의 센서가 태양권에 보이지 않는 골격을 오랜 시간 따라가며 그 선들의 방향을 적어 내려간 셈이다. 입자 측정 장비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 영역을 맡았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태양풍 플라스마를 세는 검출기에서부터 플레어나 충격파에 의해 가속된 더 높은 에너지의 이온을 측정하는 장비. 그리고 태양권 바깥이나 공간에서 들어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을 감지하는 장비까지 각각은 지나가는 입자의 수와 에너지, 때로는 화학적 종류까지 구별했다. 이 자료들은 태양권 고위도의 입자 환경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극에서 나오는 빠른 태양풍은 얼마나 균일한지, 그 속의 이온 조성은 느린 바람과 어떻게 다른지, 은하 우주선은
태양의 자기장 속을 통과하며 위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전에는 이론과 간접 추정으로만 다뤄졌던 질문들이 탐사선의 검출기 안에서 숫자로 바뀌었다. 율리시스에는 먼지 검출기도 있었다. 그것은 앞전 검출 방식으로 작은 먼지 알갱이가 탐사선의 감지면에 부딪힐 때 생기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기록했다. 충돌이 일으키는 신호의 크기는 먼지 입자의 질량과 속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충돌의 기록은 황도면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의 먼지 환경을 처음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태양계 내부에서 생긴 먼지와 성간 공간에서 흘러들어온 먼지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태양계 먼지는 대체로 행성들의 원반과 관련된 궤도를 따르지만 성간 먼지는 바깥의 흐름을 따라 태양권 안으로 들어온다. 율리시스는 그 차이를 측정했고 태양계가 완전히 닫힌 먼지의 방이 아니라 은하 환경과 물질을 주고받는 열린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전파와 플라스마 파동 장비는 태양권 안을 채우는 낮은 주파수의 전자기, 신호와 플라스마 진동을 감지했다. 이러한 신호는 조용한 잡음이 아니다. 태양 플레어가 만든 교란이 태양권을 통과할 때, 충격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갈 때, 태양풍과 성간 매질의 경계에서 거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플라스마는 자기만의 언어로 흔들린다. 율리시스는 이 파동들을 들으며 태양권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추적했다. 때로는 태양 활동에서 비롯된 충격파의 전파 신호를 감지했고, 때로는 태양풍이 성간 매질과 만나는 경계 부근과 관련된 신호를 포착했다. 태양을 직접 보지 않아도 태양이 만든 파문은 공간 전체를 통해 도착했다. 탐사선은 그 파문을 듣는 어두운 수신기였다. 솔라오비터의 장비 철학은 다르다. 그것은 율리시스가 가졌던 현장 측정 능력에 율리시스에게 없었던 시각적 관측 능력을 더했다. 주변의 입자와 자기장을 직접 측정하면서 동시에 태양 표면과 대기를 촬영한다. 이 조합은 태양의 특정 영역에서 나온 플라스마가 탐사선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 감지되는지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가시광선 망원경은 태양 표면의 세부 구조를 수백 킬로미터 규모까지 분해할 수 있다. 이는 지상 망원경이 대기의 흔들림이 거의 없는 드문 순간에 얻는 가장 섬세한 세부와 견줄 만한 수준이다. 해양 표면의 입상 조직, 작은 자기 구조가 모인 영역, 극지방의 미세한 질감은 이런 해상도가 있어야 비로소 물리적 구조로 익힌다. 자력 영상 장치, 즉 매그니토그램은 태양 표면의 자기장을 지도처럼 그린다. 영상의 각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추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극성의 영역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볼 수 있다. 적도 부근에서는 이 장비가 흑점과 활동 영역의 복잡한 자기 구조를 보여주지만 극지방에서는 훨씬 작고 촘촘한 플럭스 농도의 그물을 드러낸다. 자외선 영상 장비는 채층과 코로나의 뜨거운 플라스마가 강하게 빛나는 파장에서 태양을 본다. 가시광선으로는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표면 위에도 자외선에서는 자기 고리, 코로나홀의 경계, 작은 폭발, 플라스마의 흐름이 나타난다. 특히 그 코로나홀은 자외선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드러나며 그 주변의 밝은 구조와 대비되어 열린 자기장의 지형을 보여준다. 코로나 그래프는 밝은 광구를 작은 자폐 원반으로 가려 그 주변의 희미한 코로나를 백색광으로 촬영한다. 개기일식 때 달이 태양의 원반을 가리면 코로나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러나 우주선의 코로나 그래프는 일식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적절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코로나를 관측하며 태양 바깥 대기의 형태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 이 장비들이 함께 작동하면 태양은 여러 층으로 분해된다. 가시 표면의 입상 조직, 그 위에 자기장 지도, 자외선에서 빛나는 채층과 코로나, 그리고 더 바깥으로 뻗은 희미한 코로나 구조가 동시에 관측된다. 여기에 탐사선 주변의 태양풍과 자기장 측정이 더해지면 멀리 보이는 구조와 현장에서 만나는 플라스마가 하나의 물리적 이야기로 연결된다. 솔라오비터의 궤도가 충분히 기울어 극지방이 시야에 들어오면 이 모든 장비가 새로운 방향을 향한다. 극표면의 세밀한 질감, 극자기장의 작은 조각들, 극코로나홀의 경계, 플룸의 배열, 탐사선 주위를 지나가는 빠른 태양풍까지 동시에 측정된다. 적도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방식의 관측이 이제야 극지방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태양 극과학의 기록 보관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아직 그 양은 작다. 적도 부근 태양에 대해서는 지상 관측과 우주 망원경, 여러 세대의 태양 탐사선이 남긴 거대한 자료가 있다. 극점 주기,
플레어, 코로나 질량 방출, 자기장 지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었다. 반면 극지방의 직접 영상 자료는 이제 막 시작된 수준이다. 율리시스는 거의 20년 동안 일했지만 그 자료는 주로 현장 측정이었다. 그것은 태양풍과 자기장과 입자 환경을 탁월하게 기록했지만 표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또한 궤도상 극지방을 지나는 시간은 전체 운용 시간의 일부였다. 높은 위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주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극을 계속 바라보는 관측소는 아니었다. 솔라 오비터는 더 젊은 임무이며 극 촬영에 필요한 충분한 기울기에 최근에야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영상 기록은 아직 작지만 계속 자라고 있다. 각 근일점 통과와 각 고위도 관측 기회마다 새로운 장면이 더해지고 극지방의 표면과 코로나가 조금씩 시간의 기록 안으로 들어온다. 태양의 북극과 남극은 이제 빈 지도에서 데이터가 놓이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그림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태양을 진정한 세 차원 천체로 이해하려면 단편적인 통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연속 관측이 필요하다. 극 코로나 호리 주기 동안 어떻게 자라고 사라지는지, 자기장 반전이 극 표면의 작은 플럭스 구조 속에서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빠른 태양풍의 출발 영역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질문은 긴 시간의 눈을 요구한다. 장비의 차이는 곧 질문의 차이다. 율리시스는 그곳의 바람이 어떤지 물었다. 솔라오비터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묻기 시작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환경을 수치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그 환경의 표면과 대기를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두 임무가 합쳐져도 자료는 아직 희박하지만 그 희박한 자료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방향에서 온 것이다. 해양 극연구는 그러므로 성급한 학문이 될 수 없다. 자료는 드물고 관측 기회는 제한적이며 궤도는 느리게 변한다. 한 장의 영상, 한 번의 자기장 지도, 한 구간의 태양풍 측정이 다음 조각과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린 축적 속에서 태양은 평면 사진 속의 원반이 아니라 축을 가진 회전하는 별로 다시 구성된다. 언젠가 더 높은 기울기의 관측소가 태양의 극을 오래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의 자료는 그 첫 문장처럼 남을 것이다. 완전한 책은 아니지만 문장이 시작된 지점, 율리시스가 들은 바람과 솔라, 오비터가 보기 시작한 표면은 아직 작고 불완전한 기록이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태양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최초의 문법을 만들고 있다. 태양의 영향력은 행성들의 궤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태양풍은 바깥으로 계속 흐른다. 거리와 함께 점점 희박해지지만 그 흐름은 태양의 자기장을 품은 채 행성계보다 훨씬 더 먼 공간까지 뻗어나간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 바깥으로 흐르는 플라스마는 주변의 국부 성간 매질, 곧 별들 사이에 희박하게 퍼진 가스와 먼지와 마주친다. 그곳에서는 두 압력이 서로 맞선다. 안쪽에서는 태양풍이 밀어내고 바깥쪽에서는 성간가스와 성간자기장이 누른다.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거대한 경계가 형성된다. 그 경계 안쪽, 태양풍이 파낸 거대한 플라스마의 거품을 태양권이라고 부른다. 그 가장 바깥의 경계는 헬리오포즈, 즉 태양권계면이다.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은 이 거품 깊숙한 안쪽에 있다. 행성들, 소행성대, 하이퍼벨트, 장주기 해성구름의 안쪽 영역까지 모두 태양권 내부에 놓인다. 태양권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역적 우주 날씨이며 자기적 환경이고 은하에서 오는 더 거친 조건들로부터 안쪽 세계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패다. 그러나 이 거품의 실제 모양은 아직 현대 천문학에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태양권을 대부분 행성들의 평면 안쪽에서만 측정해왔다. 우리가 사는 원반 내부에서 그 원반에 기하하게 갇힌 채로 이 거품의 윤곽을 추정해온 것이다. 태양권은 아직 바깥에서 바라본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태양권의 표준적인 그림은 해성 모양이었다. 태양은 주변 성간가스에 대해 초속 약 16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 운동 때문에 태양이 나아가는 앞쪽, 즉 상류 방향에서는 태양권이 눌려 둥근 코를 만들고 반대쪽 하류 방향으로는 길고 가느다란 꼬리가 늘어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그림은 직관적이었다. 성간 매질 속을 움직이는 별이 자신만의 바람으로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길게 끌려간다는 상상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혜성이 자신의 꼬리를 뒤로 흘리며 지나가는 것처럼 태양권도 밝은 머리와 긴 꼬리를 가진 구조로 그려졌다. 오랫동안 이 혜성형 모델은
우리의 지역 우주를 설명하는 기본 이미지였다. 그 모델은 태양풍이 성간가스를 밀어내는 방식과 은하 안의 다른 별들, 주변에서 관측되는 유사한 거품 구조들의 기반에 만들어졌. 또한 상류 쪽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경계 부근 자기장이 어떻게 배열될지, 하류 쪽 긴 꼬리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을 제공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까지 이 그림은 많은 자료와 잘 맞아 보였다. 그러나 직접 측정은 언제나 더 복잡한 이야기를 가져온다. 오래전 발사되어 지금도 태양계 바깥으로 나아가는 두 탐사선이 태양 권계면을 넘어 성간 공간에 들어섰다. 이들의 자료는 태양권 경계에 대한 가장 귀중한 직접 관측이다. 그러나 두 탐사선은 모두 대체로 상류 쪽, 그것도 행성들의 평면에 가까운 방향에서 경계를 통과했다. 그들은 꼬리를 보지 못했다. 위나 아래에서 거품 전체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자신들의 궤도가 통과한 작은 부분만을 샘플링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의 측정조차 기존의 단순한 해성형 그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낯선 구조를 암시했다. 경계는 매끈한 벽이 아니었고 자기장과 플라스마와 입자가 얽힌 살아있는 전이 영역이었다. 최근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델도 제안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태양권은 긴 꼬리를 가진 해성이라기보다 공기가 빠진 크루아상 같은 모양에 가깝다. 앞쪽에는 둥근 코가 있고 뒤쪽으로는 두 개의 엽이 휘어지며 그 사이에는 좁은 허리 같은 구조가 놓인다. 길게 뻗은 단일한 꼬리는 없거나 훨씬 짧다. 이 크루아상형 모델에서는 태양풍 속에 실린 태양 자기장이 경계 부근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장이 하류 쪽 거품을 조여긴 꼬리가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 태양권을 더 작고 닫힌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태양권은 흐르는 물방울이라기보다 휘어진 껍질에 가까워진다. 더 조밀하고 더 자기적으로 조직된 형태다. 이 모델은 태양권 내부에서 얻은 일부 관측과도 맞아떨어진다. 특히 고에너지 중성 원자들의 분포를 해석할 때 그렇다. 이 입자들은 태양권 경계 부근에서 만들어져 안쪽으로 날아오며 직접 그곳까지 가지 않고도 경계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해성형 꼬리보다 더 복잡한 구조가 있음을 암시해왔다. 하지만 아직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는 부족하고 기하학은 어렵다. 우리는 거대한 거품의 내부 몇 지점에서 얻은 측정값과 안쪽으로 날아오는 입자들의 간접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전체 형태를 재구성하고 있다. 실제 모양은 해성형과 크루아상형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구조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조용한 겸손이 필요하다. 인류는 태양계의 행성들을 수세기 동안 하나씩 지도에 올렸다. 달의 바다, 화성의 협곡, 목성의 위성들, 토성의 고리, 명왕성의 얼음 평원까지 우리는 점점 더 자세히 보았다. 그러나 우리 전체가 들어있는 거품, 태양의 바람이 끝나고 은하의 바람이 시작되는 경계의 윤곽은 아직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우리 집의 첫 초상화를 기다리고 있다. 행성들이 아니라 행성들을 감싸는 전체 공간의 초상화다. 태양풍이 닿는 마지막 자리, 성간 물질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첫 자리. 그 둘이 균형을 이루는 거대한 막의 모습은 아직 사진이 아니다. 그것은 모델이고 추정이며 부분적인 통과 기록이다. 이 질문을 태양권 안쪽에서 더 잘 다루기 위해 새로운 성간지도 작성 탐사 개념들이 준비되어 왔다. 이런 탐사선은 지구 근처 혹은 비교적 안쪽 궤도에 머물며 태양권 경계에서 안쪽으로 날아오는 고에너지 중성 원자를 전 하늘에서 측정하도록 설계된다. 직접 경계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도착하는 입자의 방향과 에너지를 기록하면 경계의 3차원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고에너지 중성 원자는 태양풍의 하전 입자가 성간 공간에서 들어오는 중성 원자와 상호작용할 때 만들어진다. 전하 교환 과정에서 하나의 입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고 그 결과 자기장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빠른 중성 입자가 생긴다. 하전 입자는 자기장 선을 따라 휘어지지만 중성 입자는 비교적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중 일부는 태양계 안쪽을 향해 날아온다. 적절한 장비를 가진 탐사선은 이 입자들을 포착하고 그것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졌는지 측정한다. 그러면 그 입자가 만들어진 장소, 곧 태양풍과 성간 매질이 상호작용한 경계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자는 작은 전령처럼 태양권의 외곽 소식을 안쪽으로 가져온다. 이 방식은 일종의 우주적 단층 촬영과 닮아 있다. 의료 영상 장비가 여러 방향에서 도착하는 신호를 조합해 몸 안의 구조를 재구성하듯
중성원자 지도는 전 하늘에서 들어오는 입자들의 패턴을 조합해 태양권 경계의 모습을 추정한다. 아무도 직접 보지 못한 벽을 그 벽에서 날아온 입자들의 그림자로 그려내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이미 이전의 평면, 내임무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그 결과 예상치 못한 특징도 드러났다. 전하늘 중성원자 지도에서 밝은 리본처럼 보이는 방출 강화 영역이 발견된 것이다. 이 리본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태양권 경계가 단순하고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새로운 지도 작성 임무들은 더 높은 감도와 해상도를 통해 이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보려 한다. 입자들의 방향과 에너지 분포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해성형 모델과 크루아상형 모델을 구별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계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눌려 있는지, 자기장이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는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성원자 지도는 여전히 간접 관측이다. 그것은 거품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품의 경계에서 날아온 흔적을 해석하는 일이다. 황도면 위나 아래로 올라간 탐사선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고위도에서 자기장과 플라스마를 직접 측정하고 충분한 시간과 추진 능력이 있다면 태양권을 위쪽이나 아래쪽 방향으로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런 횡단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현재까지 태양권 계면을 넘은 탐사선들은 모두 대체로 행성들의 평면과 관련된 방향에서 나아갔다. 만약 어떤 탐사선이 태양의 북극 위나 남극 아래 방향으로 태양권 경계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료가 될 것이다. 태양권의 위와 아래가 실제로 어떤 압력과 자기장 구조를 갖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다. 태양권은 정적인 물체도 아니다. 그것은 태양 주기와 함께 숨을 쉰다. 11년 주기 동안 태양 활동이 강해지고 약해지면서 태양풍의 압력도 변한다. 활동이 강한 시기에는 태양풍이 더 강해져 거품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경계는 조금 더 멀어진다. 활동이 약한 시기에는 태양풍 압력이 줄어들며 경계가 안쪽으로 물러난다. 태양권 계면을 넘은 두 탐사선은 서로 다른 태양 주기 조건에서 경계를 만났다. 그들이 측정한 경계거리의 차이는 단순히 방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태양이 그 시점에 얼마나 강하게 바깥을 밀어내고 있었는지와도 관련된다. 태양권의 크기는 고정된 반지름이 아니다. 그것은 안쪽에서 부는 바람과 바깥에서 누르는 환경 사이의 순간적인 균형이다. 바깥쪽의 성간 매질 역시 균일하지 않다. 태양은 현재 국부 성간 구름이라 불리는 비교적 낮은 밀도의 작은 성간 가스 영역을 지나고 있다. 이 구름은 다시 국부 거품이라는 훨씬 더 큰 저밀도 영역 안에 들어있다. 국부 거품은 수천만 년 전 주변의 무거운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가스와 먼지를 쓸어내 만든 공동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의 태양권은 거품 속의 거품 안에 있다. 안쪽 거품은 태양풍이 만들었고 바깥쪽 더 큰 거품은 오래전 초신성들이 만들었다. 지구는 별 하나의 바람이 만든 작은 자기적 방 안에 있고 그 방은 다시 폭발한 별들이 남긴 거대한 빈 공간 안에 떠 있다. 우주는 층을 이루고 각 층은 다른 시간과 다른 물리로 만들어졌다. 언젠가 태양이 국부 성간 구름을 벗어나 다른 성간 환경으로 들어가면 태양권의 크기와 모양도 달라질 것이다. 더 조밀한 성간 가스 속에서는 거품이 압축될 수 있고 더 희박한 환경에서는 넓어질 수 있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균형점이다. 주변 압력이 바뀌면 균형도 움직인다. 현재 우리가 사는 태양권은 현재의 외부 조건에 맞춘 형태다. 그것은 최근 태양 역사 대부분 동안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태양 주기의 느린 변동과 성간 환경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계속 흔들린다. 우리 집의 외벽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안팎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막이다. 태양권의 형태는 성간 자기장의 방향에도 크게 의존한다. 국부 성간 가스를 관통하는 자기장은 경계에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의 방향은 단순한 가스 압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을 만든다. 크루아상형 모델은 바로 이 성간, 자기장과 태양,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본다. 해성형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흐름의 그림에 가깝다. 어느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경계 근처에서의 직접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측정은 2번의 통과에 불과하고 둘 다 비슷한 일반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작은 표본이다. 우리는 넓은 바다의 모양을 2개의 항로 기록으로 추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헬리오포즈 바깥에는 본격적인 국부 성간 매질이 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완전한 진공이 아니다. 극히 낮은 밀도의 수소가스, 먼지 알갱이, 자기장, 그리고 은하 전체를 채우는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이 존재한다. 태양권을 벗어난 탐사선들은 지금 이 환경을 직접 측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얻은 태양권 바깥의 현장 자료다. 그 자료는 매우 느리게 도착한다. 탐사선들은 지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송신 전력은 약하며 데이터 속도는 낮. 그러나 그 작은 신호 안에는 우리를 둘러싼 방바깥의 온도와 밀도와 자기장이 담겨 있다. 오래전 발사된 기계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숫자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태양권 연구의 시간 감각을 바꾸어 놓는다. 더 넓은 시간 규모에서 태양계는 은하를 따라 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수억 년 동안 태양은 더 조밀한 구름, 더 조용한 영역, 은하의 나선팔 사이에 비교적 빈 공간을 지나왔을 것이다. 각 환경은 태양권의 크기와 형태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밀한 지역은 거품을 압축하고 희박한 지역은 거품을 확장시켰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아는 태양권은 긴 역사 속의 한 시점에 불과하다. 과거의 태양권들은 다른 모양이었을 수 있다. 미래의 태양권도 다를 것이다. 태양이라는 별은 같은 별로 남아있지만 그 별이 지나가는 은하의 날씨는 계속 변한다. 따라서 태양권은 태양만의 산물이 아니라 태양과 은하 환경이 함께 만드는 경계 구조다. 이 그림을 잠시 멈춰 바라볼 수 있다. 하나의 행성이 하나의 별을 돌고 있다. 그 별은 자신의 바람으로 만든 거품 속에 있다. 그 거품은 국부성간 구름 안에 있고 그 구름은 오래전 초신성들이 파낸 더 큰 공동 안에 있다. 그 공동은 은하수의 원반 안에 있으며 은하수는 다시 국부은하군과 더 넓은 우주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각 층은 다음 층을 감싼다. 각 층은 고유한 모양과 물리와 조용한 역사를 가진다. 태양의 위와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이 중첩된 층들을 얼마나 맑게 볼 수 있는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행성들의 평면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포함하는 원반을 통해 바깥을 본다. 그 평면 위에서 보면 훨씬 적은 먼지와 훨씬 다른 자기 구조를 통해 우주를 보게 된다. 우리 집의 초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유는 우주가 너무 멀어서만이 아니다. 우리가 거의 한 방향에서만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태양 위와 아래의 관측점. 거품 전체를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위치는 원시 행성계 구름이 처음 평평해진 순간부터 원리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의 장비가 그곳에 닿은 것은 극히 짧고 부분적이었다. 완전한 그림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 태양권의 실제 윤곽, 그 위아래의 압력, 자기장의 매듭, 성간 매질과 맞닿은 막의 형태는 아직 우리 앞에 전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다. 태양풍은 계속 흐르고 성간가스는 계속 누르며 거품은 그 사이에서 천천히 숨을 쉰다. 우리는 아직 그 숨의 전체 형태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행성들의 평면을 벗어나는 길에는 저궤도에서 초속 30km의 델타 V를 정면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먼저 태양 쪽으로 떨어지는 일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간다. 평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태양의 깊은 중력 우물 속으로 스스로를 던진다.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궤도역학의 언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우회로 중 하나다. 원리는 단순하다. 거대한 천체 가까이 깊은 중력 우물의 바닥에서 엔진을 점화하면 같은 연료로도 훨씬 큰 궤도 에너지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우주선은 그 지점에서 이미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의 작은 속도 변화를 더하는 것과 이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같은 속도 변화를 더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연료가 하는 화학적 일은 같을 수 있다. 엔진이 내는 추력도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연소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주선 속도가 다르면 궤도 전체에 남는 에너지의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초속 10km로 움직일 때의 짧은 점화와 초속 100km로 태양 가까이를 스쳐갈 때의 짧은 점화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후자는 태양의 중력 우물이 이미 만들어둔 속도를 증폭기로 사용한다. 이 원리는 오버스 효과, 오버스 이펙트로 알려져 있다. 우주선이 행성에 접근해 궤도에 진입할 때 엔진 점화를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점에서 수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곳에서 우주선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같은 연료가 가장 큰 궤도 변화를 만든다. 행성을 떠나 긴 외부 궤도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곳에서 빠른 순간에 짧고 정확하게 밀어야 한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깊은 중력 우물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태양에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태양을 향해 떨어진다. 태양의 중력은 우주선을 점점 더 빠르게 가속한다. 근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할 때 그 속도는 초속 100km를 훨씬 넘을 수 있다. 그 극단적인 순간에 우주선이 엔진을 점화한다. 점화는 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짧고 강해야 한다. 태양의 깊은 우물 안에서 이미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작은 속도 변화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지구 거리에서 같은 점화를 했을 때보다 훨씬 커진다. 연료가 만든 변화는 태양의 중력 풍경에 의해 확대된다. 그 뒤 우주선은 다시 바깥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려올 때와 같은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근일점에서의 짧은 점화가 궤도의 에너지와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점화 방향이 적절하다면 새 궤도는 행성들의 평면을 벗어나 태양의 북극이나 남극 위로 크게 기울어진다. 직접 상승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수직 운동이 해양 가까이에서의 한 번의 기동으로 얻어진다. 이 기동은 종이 위에서 숨이 멎을 만큼 우아하다. 황도면에서 곧장 올라가려면 초속 30km 규모의 델타 V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 가까이에서 적절한 근일점 점화를 수행하면 그보다 훨씬 작은 속도 변화로 비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몇 킬로미터 매 초의 점화가 훨씬 거대한 직접 상승의 효과를 대신한다. 이것은 작은 절약이 아니다. 임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바꾸는 수준의 차이다. 태양계의 기하학은 다시 한번 같은 교훈을 준다. 중력 풍경에 맞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 풍경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빠른 지점을 찾아 거기서 정확히 밀어야 한다. 깊은 우물은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지렛대가 된다. 문제는 열이다. 태양 가까이로 떨어지는 우주선은 지구 근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도의 빛과 열을 받는다. 태양을 향한 면은 빠르게 가열되고 보통의 구조물과 전자장비는 그대로 노출되면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근일점 점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은 궤도적으로 가장 유리하지만 열적으로는 가장 위험하다. 따라서 이런 임무에는 특수한 열차 폐막이 필요하다. 태양을 향한 면은 강한 복사를 반사하거나 흡수한 뒤 안전하게 방출해야 하고 그 뒤쪽의 장비와 추진 계통은 작동 가능한 온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현대 태양 탐사선들은 이미 태양 가까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열차폐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 기술은 완전한 공상이 아니다. 다만 더 복잡한 임무 구조와 결합되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은 연료를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 가까이에서의 점화가 가장 효율적이라면 그 전까지 연료를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지구를 떠나 태양 쪽으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적은 추진제를 사용하고 거의 모든 중요한 델타 V를 근일점 순간까지 보존해야 한다. 일찍 쓴 연료는 오버스 효과의 증폭을 받지 못한다. 가장 효율적인 설계에서는 태양의 중력이 낙하와 가속의 대부분을 해준다. 우주선은 정확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안쪽으로 떨어지고 기하학은 나머지를 준비한다. 엔진은 오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켜진다. 이것은 우주비행에서 보기 드문 절제의 기술이다.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단 한 번, 가장 값비싼 순간에 정확히 행동한다. 궤도를 장면으로 그려보면 더 분명해진다. 우주선은 지구를 떠나 안쪽으로 향한다. 태양은 점점 커지고 빛은 점점 강해진다. 열차 폐막은 태양 쪽을 향해 침묵처럼 놓이고 우주선은 그 뒤에서 숨을 죽인다. 속도는 계속 올라간다. 근일점에 다다르면 위험과 기회가 같은 지점에 겹친다. 그 짧은 통과의 몇 분이 임무 전체의 형태를 결정한다. 엔진이 켜진다. 긴 연소가 아니라 짧고 집중된 점화다. 그 순간 우주선은 태양의 중력, 우물 바닥에서 자신의 궤도를 꺾는다.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행성들의 평면을 따라 돌아가는 물체가 아니다. 궤도는 크게 기울어져 있고 태양의 극지방을 향해 열린다. 직접 위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 뒤 위로 던져지는 길이다. 연료를 태우지 않는 다른 길도 있다. 태양돛은 거대한 얇은 거울 같은 표면이다. 태양빛의 광자가 돛에 부딪혀 반사될 때마다 아주 작은 운동량을 전달한다. 한 개의 광자가 주는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다. 그러나 수천 제곱미터의 넓은 표면에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계속 작용하면 그 작은 밀림은 궤도를 바꿀 만큼 누적된다. 태양돛을 단 우주선은 연료를 태우지 않고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나선형 궤도를 그릴 수 있다. 돛의 방향을 태양빛에 대해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궤도 에너지를 더하거나 줄일 수 있고
궤도면을 서서히 기울일 수도 있다. 바람을 이용하는 배가 돛의 각도를 바꾸듯 태양돛은 빛의 압력을 이용해 태양계 안에서 느리게 항해한다. 물론 태양돛의 추력은 작다. 화학 로켓처럼 한순간에 큰 속도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선택할 수 있는 추력 방향도 태양과 돛의 관계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그 제한 안에서 돛은 특별한 장점을 갖는다. 연료가 닳지 않는다. 태양이 빛나는 한 돛에는 계속 작은 추진력이 생긴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그 작은 힘은 화학 로켓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동을 대신할 수 있다. 실제 행성 간 항해에 의미 있는 태양돛은 수천 제곱미터 규모의 표면을 요구한다. 돛물질은 극도로 얇아야 한다. 몇 마이크론 두께의 필름이 발사대에는 작게 접혀 있다가 우주 공간에서 섬세한 전개 장치로 펼쳐져야 한다. 작은 실험 임무들은 이미 태양돛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었다. 기술은 존재한다. 그러나 태양극 임무에 필요한 규모의 돛은 아직 본격적으로 비행하지 않았다. 태양돛을 이용한 태양, 극 영상 임무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돛을 펼친 우주선이 태양빛 압력을 이용해 안쪽으로 서서히 나선형 이동을 하고 동시에 궤도 기울기를 조금씩 높인다. 시간이 지나면 우주선은 황도면에서 벗어나 태양의 고위도를 바라볼 수 있는 궤도로 올라간다. 이 방식은 연료 대신 인내를 사용한 돛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 능력이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진제 탱크가 비어 임무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돛이 견디고 전자장비가 살아있고 태양빛이 닿는 한 계속 움직일 수 있다. 태양의 극을 장기간 관측하는 임무라면 이 특성은 매우 매력적이다. 한번 올라간 뒤에도 궤도를 조정하고 관측 조건에 맞게 조금씩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하다. 추력이 작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느리다. 태양 돛만으로 태양, 극에 도달하려면 여러 해의 나선형 항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궤도는 한 번에 바뀌지 않고 천천히 변형된다. 기다림은 실제 비용이다. 연료를 아낀 대신 시간을 지불하는 구조다. 우주 비행에서 시간은 값싸지만 임무 운영과 장비 수명과 정치적 인내에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가장 흥미로운 최근의 구상들은 두 방식을 결합한다. 우주선은 먼저 태양돛을 펼쳐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 쪽으로 나선형으로 접근한다. 돛은 느리고 값싼 작업을 맡는다. 근일점 부근에 도달하면 돛을 접거나 분리하고 작은 고에너지 추진 단계가 태양 가까이에서 짧은 점화를 수행한다. 그 점화가 오버스 효과를 이용해 궤도를 크게 기울인다. 이 결합 구조는 두 가지 효율을 하나로 묶는다. 태양돛은 긴 거리의 준비를 담당한다. 근일점 점화는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담당한다. 순수한 화학 로켓만으로는 너무 비싸고 태양 돛만으로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임무를 두 기술이 서로 보완해 현실적인 궤도로 끌어온다. 좋은 공학이 자주 그러하듯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더 강력해진다. 물론 이런 임무는 단순하지 않다. 두 종류의 추진 체계, 두 종류의 열 환경, 돛전개와 분리, 근일점에서의 정확한 점화, 장기간의 항법과 통신이 모두 하나의 연속된 구조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한 단계의 오차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복잡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이 구상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산되고 다듬어져 왔다. 문제는 대개 물리 법칙이 아니다. 비용, 우선순위, 정치적 타이밍, 과학계의 합의다. 해양 극임무 개념들은 여러 번 제안되고 연구되고 정교한 궤도 해석을 거쳤으며 다시 보류되었다. 아름다운 우주비행의 아이디어들 중에는 이렇게 종이 위에서 충분히 살아있으면서도 아직 비행체로 조립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다른 추진 방식도 가능성을 갖는 이온 엔진은 전기 에너지로 이온화된 추진제를 매우 높은 속도로 가속해 분사한다. 추력은 작지만 연료 효율은 화학 로켓보다 훨씬 높다. 이미 여러 행성 간 임무에서 이온 추진은 화학 엔진만으로는 어려운 긴 궤도 변경을 수행했다. 충분한 전력과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이온 엔진도 황도면을 서서히 벗어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온 추진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한순간에 강하게 밀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밀 수 있다. 작은 힘도 몇 달, 몇 년 동안 작용하면 거대한 총속도 변화가 된다. 행성의 중력 도움이나 태양, 근일점 점화 없이도 전기 추진 우주선은 천천히 궤도 기울기를 높여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시간은 연료를 대신하는 통화가 된다. 원자력 전기 추진은 이 가능성을 더 멀리 밀어붙인다. 작은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고효율 전기 추진기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태양에서 멀어져 태양전지의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충분히 강력한 원자력 전기 추진 시스템이 있다면 태양계 평면을 벗어나고 흙 위에서 오래 관측하며 임무 중에도 자유롭게 궤도를 조정하는 일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기술들은 상세히 연구되어 왔지만 태양극 장기 임무에 필요한 규모로 실제 비행한 것은 아직 아니다. 우주 비행에서 가능성은 항상 단계적으로 현실이 된다. 먼저 방정식 속에서 가능해지고 작은 장치로 검증되며 제한된 임무에서 시험되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임무 구조로 조립된다. 태양계 평면 밖으로 나가는 기술들은 지금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언젠가 태양극 임무가 실제로 선택된다면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는 단순한 과학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비용, 발사체, 개발 일정, 위험 허용도, 필요한 관측 기간, 열차폐 기술, 추진 기술의 성숙도, 국제 협력의 가능성이 모두 얽힐 것이다. 목성 플라이바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금성을 반복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태양독과 근일점 점화가 결합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태양계의 평평함은 최종 장벽이 아니다. 델타 V의 벽은 중력 도움, 태양빛, 오버스 효과, 이온 추진, 원자력 전기 추진, 그리고 긴 시간의 인내를 통해 우회될 수 있다. 태양의 극은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그곳을 오래 바라볼 종류의 임무를 충분히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먼저 떨어져야 올라갈 수 있다는 원리가 이 모든 구상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단지 궤도역학의 기술이 아니라 태양계가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방식의 교훈처럼 보인다. 원시 행성계 구름을 납작하게 만들고 행성들을 같은 흐름에 붙잡아두고 모든 탐사선의 역방향 속도를 물려준 바로 그 중력이 동시에 그 흐름을 벗어나는 지렛대도 제공한다. 깊은 중력 우물은 우리를 가두는 구조이면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가장 강력한 탈출의 도구가 된다. 중요한 것은 힘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밀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순간까지 연료를 아껴야 하는지를 아는 일이다. 태양의 중력은 장애물이 아니라 풍경이다. 그 풍경을 읽을 수 있다면 위쪽의 비나늘도 언젠가 궤도가 된다. 이제 그런 임무가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추진 방식은 선택되었고 우주선은 조립되었으며 긴 궤도는 이미 비행되었다. 태양 가까이로 떨어졌든 행성들의 중력을 계단처럼 이용했든 태양도체 느린 압력을 견디며 올라갔든 탐사선은 마침내 태양의 북극이나 남극 아래에 도달했다. 그곳은 행성들의 평면 밖, 우리가 거의 바라본 적 없는 방향이다. 우주선은 안정된 궤도에 들어섰다. 태양은 아래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장비들은 작동하며 지구와의 통신은 희미하지만 이어져 있다. 이제 관측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태양 자체가 아니라 하늘이다. 황도면 안에서 보는 밤하늘은 늘 아주 약한 황도광에 씻겨 있다. 행성들의 평면을 따라 퍼진 먼지가 태양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이다. 그 빛은 부드럽고 희미하지만 천문학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아주 먼 은하, 희미한 별, 외계 행성 대기에 약한 신호를 찾을 때 황도 먼지의 산란광은 배경 잡음이 된다. 그러나 태양의 극 위로 올라가면 그 먼지 원반은 아래쪽에 놓인다. 위를 향한 시야에는 그 먼지가 훨씬 적게 끼어든다. 하늘은 태양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창 중 하나로 변한다. 이 어두운 창은 태양 물리학을 넘어 천문학 전체에 중요하다. 먼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생체 신호를 찾으려는 망원경들은 극도로 희미한 빛을 구별해야 한다. 산소, 메탄, 수증기 같은 분자의 흡수 흔적은 모성의 압도적인 빛과 태양계 내부 먼지의 배경광 속에 묻힌다. 황도면 밖의 망원경은 그 배경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하는 데에도 같은 이점이 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의 흔적이며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한 오래전 시기의 잔광이다. 그 미세한 온도 차이와 평광 패턴은 우주의 나이, 구성, 초기 구조 형성에 대한 정보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이 신호를 정밀하게 읽으려면 우리 은하와 태양계 먼지에서 오는 전경 방출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태양계 원반 위쪽의 관측점은 그 전경을 줄여준다. 황도 먼지의 산란과 방출이 약해지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작은 흔들림을 더 깨끗하게 측정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오차가 우주론적 결론을 바꾸는 영역에서 더 어두운 하늘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다. 그것은 측정의 한계를 밀어내는 물리적 조건이다. 일반적인 천문 관측도 이득을 얻는다.
변광성의 미세한 밝기 변화, 펄서의 정확한 도착 시간, 희미한 은하액의 장기 변동, 갈색외성이나 어두운 동반성의 탐색은 모두 배경이 어두울수록 유리하다. 시간 영역 천문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학문이다. 황도면 위의 조용한 하늘은 그런 변화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우주선 주변의 환경도 변한다. 황도면 가까이에서는 탐사선이 느리고 난류적인 태양풍 속에 놓인다. 스트리머 벨트에서 흘러나온 플라스마는 밀도와 방향이 자주 변하고 태양권 전류층은 물결치며 지나간다. 그러나 더 높은 태양 위도로 올라가면 주변의 바람은 달라진다. 빠르고 더 매끈하며 더 균일한 극태양풍이 우주선을 스쳐간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경계가 아니라 위도에 따른 전이로 나타난다. 탐사선은 느린 바람의 영역에서 빠른 바람의 영역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그 사이에는 빠른 흐름이 느린 흐름을 따라잡으며 압축 전선을 만드는 영역이 있고 두 종류의 태양풍이 서로 섞이며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 과거의 고위도 임무는 이전 일을 낮은 해상도로만 기록했다. 장기극 임무는 그것을 자세한 지도처럼 만들 수 있다. 고에너지 입자 환경 역시 달라진다. 은하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은 태양권의 자기장에 의해 일부 차단되고 굴절된다. 그 접근성은 위도와 태양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극지방에서 수년 동안 우주선 플럭스를 측정하면 태양권 자기장이 은하 우주선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우주 방사선 환경뿐 아니라 태양권 전체의 자기 구조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고위도 자기장 측정은 이전 임무가 암시했던 놀라운 균일성을 시험할 것이다. 태양 가까이에서는 극과 적도의 차이가 뚜렷하지만 더 먼 태양권에서는 방사형 자기장 성분이 위도와 무관하게 비슷해지는 경향이 관측된 바 있다. 태양풍이 자기 플럭스를 바깥으로 운반하며 전체 공간을 부드럽게 섞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균일성이 어떻게 생기고 태양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직 충분히 알 수 없다. 탐사선이 장비를 아래쪽 행성들의 평면을 향해 돌리면 또 다른 최초의 장면이 나타난다. 태양계의 원반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평면도처럼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행성들의 궤도는 주로 같은 평면 안에서의 관측과 계산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든 길이 하나의 구조로 놓인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얇은 장, 그 안을 행성들이 천천히 돈다. 지구와 금성, 화성, 수성은 작은 밝은 점처럼 자신의 궤도 위를 움직일 것이다. 각 궤도의 간격, 상대적인 속도, 미세한 기울기 차이가 한눈에 드러난다. 내부 태양계 전체가 하나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장면은 지금까지 실제 사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도표로 알고 있지만 도표와 사진은 다르다. 사진은 기하학을 하나의 현실로 만든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는 희미하고 넓은 띠처럼 보일 것이다. 대부분은 평면에 붙어 있지만 일부는 약간 위아래로 퍼져 있을 것이다. 목성의 중력 공명으로 생긴 커크우드 간극, 목성과 궤도를 공유하는 트로이군, 짧은 주기 해성들이 남긴 먼지의 흐름도 더 어두운 배경 위에서 구분될 수 있다. 태양계의 잔해와 기억이 하나의 납작한 구조로 펼쳐진다. 하이퍼벨트에서 오는 더 희미한 먼지 성분도 안쪽 원반과 구별될 수 있다. 원반 내부에서 보면 이런 먼지들은 서로 겹쳐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천별 분포, 두께, 기울기, 밝기의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태양계 먼지는 단순한 배경광이 아니라 충돌과 증발과 장기적 마모가 남긴 역사적 기록이다. 그러한 이미지는 태양계의 첫 진정한 평면도 초상화가 될 것이다. 이 사진은 아직 없다. 행성들의 원반 안에서는 찍을 수 없다. 원반 내부의 어떤 위치도 원반 전체를 한 장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 위나 아래에 충분히 높은 관측점만이 우리가 사는 구조를 하나의 형태로 담을 수 있다. 이것은 천문학의 위대한 미완성 사진 중 하나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면 같은 임무는 태양권의 형태에 관한 오래된 질문에도 접근할 수 있다. 고위도에서 거리별로 플라스마와 자기장을 측정하면 해성형 태양권과 납작한 크루아상형 태양권 모델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두 모델은 경계의 위치, 하류 방향 구조, 고위도 자기장의 분포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을 한다. 그 궤도를 따라 바깥으로 올라가는 탐사선은 지금까지 아무도 직접 샘플링하지 못한 영역을 지나갈 것이다. 만약 언젠가 그 탐사선이 위쪽이나 아래쪽 방향으로 태양 권계면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상류 방향 통과와 같은 수준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태양권의 경계를 원반 밖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중요하다. 해성형 구조가 확인된다면 해양의 자기장과 성간 자기장이 어떻게 긴 꼬리를 허용하거나 변형시키는지 더 분명해진다. 크루아상형 구조가 확인된다면 교과서 속 태양권 그림은 크게 바뀌어야 한다. 태양권은 더 작고 더 조밀하며 자기 압력이 훨씬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이해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집의 외곽선은 더 이상 추정만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직접 측정으로 윤곽이 생긴다. 태양의 바람이 끝나는 자리, 은하의 희박한 가스가 시작되는 자리, 그 경계가 위아래에서 어떤 표정을 갖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다. 태양계의 초상화는 행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별의 영향력이 만든 전체 공간의 초상화가 된다. 태양권 너머의 하늘도 달라 보인다. 은하수의 평면은 황도면에 대해 약 60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태양의 극위에서 보는 은하수는 지구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하늘을 가르지 않는다. 그것은 비스듬히 솟은 거대한 별의 띠처럼 나타날 것이다. 은하 중심의 밝은 팽대부, 남쪽 하늘의 별자리들, 어두운 먼지띠와 별빛의 부드러운 강은 모두 다른 배열로 놓인다. 특히 태양 남극 아래쪽 방향은 국부 거품 안에서 비교적 깨끗한 시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오래전 초신성들이 파낸 점일도 공동을 통해 앞쪽의 성간가스와 먼지가 조금 더 적은 방향이 열린다. 그 방향을 향한 망원경은 은하의 더 넓은 구조와 먼 배경 우주를 관측할 때 낮은 전경 오염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국부 거품 자체도 완전히 구형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수천만 년 동안 주변의 무거운 별들이 폭발하며 만든 길고 불규칙한 공동이다. 은하 원반 위아래로 뚫린 굴뚝 같은 구조와 원반 안에서 더 복잡하게 이어진 벽들이 있다. 태양의 극방향 관측은 이 공동의 위아래 구조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모든 방향에서 오지만 그 위에 겹쳐지는 전경은 방향마다 다르다. 은하의 먼지, 성간 방출, 태양계 먼지의 기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은 초기 우주의 신호를 더 정밀하게 드러낸다. 그 관측점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온도 요동, 형광 패턴, 초기 구조 형성의 흔적은 더 낮은 잡음 속에서 측정될 것이다. 가까운 별들도 더 어두운 배경 위에서 달라진다. 희미한 동반성, 모성빛을 반사하는 외계 행성, 별개의 가장자리를 떠도는 갈색외성은 모두 배경광이 줄어들수록 찾기 쉬워진다. 태양계 평면 밖의 관측점은 거의 모든 희미한 천체 탐색에 작은 어둠의 이득을 제공한다. 그것은 극적인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한계에 가까운 관측에서는 작은 어둠도 큰 발견을 만든다. 아직 태양계를 그 평면 밖에서 찍은 사진은 없다. 태양의 한극 위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관측하며 그 역학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고해상도, 영상도 없다. 이 이미지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원리는 오래되었고 궤도는 계산되었으며 열차폐와 추진 기술은 여러 형태로 입증되어 다만 그 완전한 임무가 아직 선택되지 않았을 뿐이다. 태양 위의 관측점은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빈자리 중 하나다. 우리는 천문학의 대부분을 원반 안쪽에서 수행해왔다. 태양계는 평평한 구조이고 인류는 그 평평함 속에서만 거의 모든 사진과 지도를 만들었다. 태양의 극, 태양권의 위와 아래, 원반의 수직축은 단 두세 번의 짧은 방문과 제한된 측정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 빈칸은 지역 우주 지도에 남은 드문 공백이다. 그것은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태양은 45억 년 동안 위에서의 지속적인 시선을 기다려왔다. 그 기다림은 우주적 시간에서는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학은 존재하고 궤도는 존재하며 과학적 이유도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대개 의지다. 자금, 정치적 합의, 임무 우선순위, 그리고 이 관측점이 비용을 치를 만큼 중요하다는 공동의 판단이다. 그러나 그 관측점은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구조의 기하, 우리 별의 자기적 심장, 우리를 감싸는 태양권의 형태, 원반을 위에서 본 초상화, 은하 하늘의 새로운 배열은 모두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한 방향에 걸려 있다. 태양계의 평평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모든 하늘 사진을 형성했다. 모든 탐사선의 궤도를 제한했고 모든 망원경의 배경광을 결정했으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향 자체를 규정했다. 그 평면은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태양계가 태어난 방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그 바깥에서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이다.
태양은 원반의 중심에서 천천히 돈다. 행성들은 오래된 궤도를 따라 계속 움직인다. 빠른 태양풍은 극에서 흘러나가고 태양권 전류층은 멀리까지 물결치며 태양권은 성간가스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 형태가 혜성인지 크로아상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더 복잡한 구조인지는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계속된다. 태양은 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태양권도 지도가 없어도 숨을 쉰다. 행성들의 원반은 관측자의 승인 없이도 45억 년 동안 자신의 평평함을 유지해왔다. 사진이 필요한 것은 우리다. 지도는 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빠져있는 시야는 하나의 조용한 실처럼 남는다. 원반은 평평하다. 극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 태양권은 완전히 그려지지 않았다. 우리 집의 초상화는 미완성이다. 기술은 가까이에 있고 경로는 계산되어 있으며 필요한 결정은 아직 모이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은 동시에 참이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는다. 태양도 서두르지 않는다. 원반은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의 형태를 붙들어 왔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사진은 언젠가 찍힐 것이다. 그때 태양계는 처음으로 자신의 납작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순간까지 궤도는 기다리고 설계는 기다리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탐사선도 가능성 속에서 기다린다. 태양의 극위 하늘은 지금도 대부분 비어있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은 손실이라기보다 약속에 가깝다. 아직 날지 않은 궤도들, 아직 선택되지 않은 임무들,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진들이 그곳에 놓여있다. 원반은 계속 평평하고 행성들은 계속 돌며 태양풍은 계속 바깥으로 흐른다. 그리고 언젠가 그 흐름의 위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집을 전체로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